안녕하십니까. CEO톡 86회 노래하고 책 쓰는 CEO 아코르 엠바서더 호텔의 권대욱 대표님 오늘 게스트 모셨습니다. 자, 먼저 오늘 진행 맡을 세 분의 MC분들 각자 자기소개하겠습니다. 저희는 매주 관객이 또 MC를 봐요. 그러니까 여러분도 오늘 이 MC들을 보면서 오늘 특히 제 옆에 있는 김근우 씨는 부산에서 오늘 MC분으로 직접 올라왔습니다. 오늘 처음 본 거니까 이분이 오늘 처음 보는 MC니까 여러분들 이분을 보고서 저 정도 나도 볼 수 있겠다 자신감 얻을 거예요. 그러면 이따 끝나고 나서 저한테 신청하시면 다음 주 MC 보시면 됩니다. 네. 자, 그러면 저는 지식을 큐레이션하는 13년 차된 사업가 고우성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네, 저는 모든 대한민국 청소년이 스피치 교육을 받을 수 있는 그날까지 열심히 뛰어다닐 스피치 스타일리스트 김근우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좋습니다. 네. 청원 조경 내지러리 소장 윤지영입니다. 네. 기가 갑자기 팍 죽는데. 네, 안녕하세요. 최고의 습관 저자 임수열입니다. 네. 자, 그럼 먼저 우리가 이제 오늘 대표님께서요, 아코르 엠바서더 호텔 대표이시면서 또 이제 여러분 잘 아시는 KBS 남자 자격 청춘 합창단 단장이시거든요. 또 이게 저자이시도 하고 책의 저자이시도 하고 상당히 못하는 게 없는 정말 다방면에 재능 갖고 계신 분인데, 먼저 오늘 오늘 크게 오늘 세 부분으로 저희가 토크를 나누려 합니다. 하나는 호텔 비즈니스에 대해 가지고, 이제 또 하나는 이제 이분이 35살 때부터 이제 CEO를 하셨거든요. 그러니까 우리 각자 이제 조직에 있으면서 어떻게 그렇게 리더십을 가질 수 있는 건지, 조직에서 어떻게 클 수 있는 것인지, 조직과 경영의 관점, 또 이제 삶과 일의 조화, 그 세 가지 부분 오늘 또 나눠서 얘기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아코르 엠바서더 호텔이 어떤 회사인지 알기 전에 먼저 청춘 합창단 여러분 다 아신 분도 있겠지만 그래도 잠깐 영상 한번 2분 정도 되는 영상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보도록 할까요? You are my shine, shine, 자, 이 권대욱 대표님 어디 나오시는지 찾아보세요 한번. 네, 이분 아닙니다. 근데 저도 이거 유튜브에서 했는데 이거 저작권 걸리는 거가 안 걸리는 거죠? 모르겠어. 그냥 하는 건데. 나왔나요? 네, 나왔어요. 아니, 언제 뭐 신경 쓰신 것처럼. 그런 남자. 이 청춘 합창단이 몇 살 이상이 돼야지만 가입하시는 겁니까? 그 당시에 52세 이상으로 52세. 네. 그렇죠. 어떻게 좀 해주세요. 네. 이게 2011년도 네, 2011년도 저기 아마 한 8월, 9월이죠. 많이 기억나시죠 이거? 여성분들보다 남성분들이 많이 경직되어 있는 것 같아요. 예, 아무래도 여성분들이 더 유행하죠. 어딜 가나 마찬가지예요. 오케이. 자, 이거 어떠셨습니까? 이게 저렇게 무대에서 우리들이 아직 저런 무대 한 번도 안 서봤으니까요.
저런 무대에서 노래를 부르셨으면 저 때 느낌은 어떠셨어요? 관객들도 막 눈물 막 그러는데 저 때 어떠셨어요? 사실은 이 무대에 서면은 사실 관중들이 잘 안 보이고 아, 그러나 노래에 저희들이 빠져들고 감격적이었죠. 네. 저게 이제 뭐냐면 그 당시에 KBS가 합창단을 저희들 청춘 합창단을 모집을 해가지고 그 미션은 전국 그 합창대회에 나가는 것이었어요. 그래서 저희들이 전국 합창대회에 나가가지고 은상을 탔죠. 네, 네. 그래서 두 곡을 불렀는데 하나는 사랑이라는 이름을 더하여 네. 우리 미션곡이죠. 네, 네. 그다음에 이제 아이돌 메들리. 이 생각만 하면 지금도 아주 머리가 지금 아픕니다. 한번 생각해보면 아니 우선은 제일 먼저 놀란 게 그 청춘합 상대의 미션곡이 사랑이라는 이름을 더하여 김태훈 씨가 작곡한 곡이고 또 우효원 씨가 그 편곡을 한 곡인데 그건 아카펠라였어요. 네. 그 아카펠라 소화하기도 굉장히 어려웠는데 아니 갑자기 아이돌 메들리를 갖다가 하라는 거예요. 다들 처음에 전부 다 이걸 어떻게 하나 이렇게 생각했죠. 거기다가 또 율동까지 하라는 거예요. 네. 네. 근데 저 아이돌 메들리 때문에 저게 살았어요. 사실은 네, 그렇습니다. 저거 없었으면 저기 살았습니다. 아 근데 대표님 찾으셨어요? 네? 뭐 화면에서. 찾았죠. 아, 네, 그래요? 나름대로 저 신경 써서 산 겁니다. 네. 잘 안 나오더라고요 유튜브. 다른 분들 많이 나와가지고. 아니 그러면 그 네네. 단장이 되셨잖아요. 네네. 뭐 단장이 되신 건 노래를 제일 잘하셔서 아니면은 뭐 노래를 못하셔서 단장이 된 거예요. 아니 못하셔서 뭐 어떤 이 못해서 보직을- 단장이 된 거예요. 네, 네. 못하니까 이거라도 해라. 대표님 오늘 말씀하실 때 이쪽 보고 말씀하시면 아, 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쪽 보고요. 네, 편하게. 네. 자 그리고 오늘 아무래도 이제 아쿠라 엠버서더 호텔 대표이시니까 그 회사 소개 좀 해주시죠. 예, 아쿠라 엠버서더가 어떤 엠버서더 때 많이 들어봤는데 네. 아코로 저 뭐지? 저도 그렇거든요. 그러니까 좀 감사합니다. 어떤 회사인지. 예. 네. 안 그래도 전 회사 시간 가끔 이렇게 빼앗기면서 물론 오늘 일과 시간 후지만은 늘 그 회사한테 미안한 마음이 좀 있어요. 네. 근데 이렇게 우리 정말로 아주 참 그 이 감각이 있는 그런 사회자께서 회사 소개를 부탁을 하시니까 너무 고맙습니다. 네, 짧게 하는 겁니다. 넘어가면 바로 치고 들어옵니다. 아코르 엠바스더 제가 호텔 매니지먼트의 사장인데요. 아코르는 세계적인 그 프랑스 계열의 세계적인 호텔 체인입니다. 그래서 유명한 그 이 소피텔, 노보텔, 이비스, 멀큐어, 풀맨 이런 모든 브랜드를 전부 다 가지고 있죠. 엠바스더 호텔은 우리 토종 호텔 그룹이고. 엠버서 원래 우리가 토종.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60년 지금 역사를 지금 가지고 있고 두 회사가 합작 회사를 만들어서 그 회사의 한국 대표를 제가 맡고 있습니다. 네. 제가 합작이면 몇 대 몇으로 만든 겁니까? 뭐 거의 뭐 50-50죠. 아, 네네. 네, 그래서 전국에 지금 17개 우리 아코르 엠바스더 호텔을 저희들이 매니지먼트나 또는 프랜차이즈 형식으로 운영을 하는 그런 회사고 그렇습니다. 네. 자, 그러면 이제 오늘은요, 아까 말씀하신 먼저 조직 생활과 리더십 먼저 알아보고요. 호텔 비즈니스 알아보고, 맨 끝에 이제 삶과 일의 조화, 이 세 분으로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네. 저 대표님 제가 처음 뵀을 때가 예. 세바시에서 제가 처음 뵀었거든요. 아, 예. 네, 그때 보니까 일과 삶의 경계가 따로 없다고 하셨어요. 네. 근데 대표님의 20대도 그렇게 보내셨나요? 절대 그렇지 못했죠. 그때는 일밖에 없었고 또 그 당시에는 일과 삶을 갖다 엄격하게 구분해야 된다고 배웠고 뭐 그것이 일단 근무 시간 그것이 이제 어떻게 보면 근무 시간에는 무조건 회사 일 그다음에 또 내 삶이라면은 근무 시간 후에나 가능한 것이었지만은 거의 없었죠. 네. 뭐 거의 뭐 24시간을 사실은 일로서 지금 보냈던 그런 시기였습니다. 치열하게 살았고. 대표님 20대 때, 학생 때, 네. 지금처럼 이런 삶을 꿈꾸셨나요? 그러니까 아니요, 전혀. 상상이라도 하셨습니까? 이렇게 이런 호텔 CEO라든지 이렇게 노래 뭐 이런 것이 1%라도 상상하신 적 있어요? 전혀 상상하지 못했죠. 그럼 뭐를 상상했어요? 20대 때? 그냥 뭐 그 당시에는 제가 참 어렵게 자랐기 때문에 생존 생존. 또 나를 위해서 내가 어떻게 하면 지금 좋은 직장을 구하고 또 제가 어려서 이 아버님을 잃었고 우리 홀어머니께서 저를 이제 키우셨고 제가 가장이었었고 그래서 이 가게를 갖다가 안정시키는 것이 가장 그 급선무였습니다. 참 네. 어렵게 자랐습니다. 저희 어머니께서 정말 20살에 저를 낳으셨고 그게 참 6.25 어동난 와중에 제가 태어났고 정말 삭바느질을 해서 저를 키우셨고 그러다 보니까 저는 어머님에 대한 어떤 그 부양의 어떤 그 책임감, 네네. 집안에 대한 부양의 책임감 이런 것을 어렸을 때부터 가질 수밖에 없었고 따라서 그 당시에 20대 때는 좋은 자리에 취직을 해서 빨리 그 입신양명하는 것이 그 당시의 목적이었었고 네. 자, 근데 아무리 뭐 지금 저희도 뭐 입신양명 같은 거 다 집에서 바라고 있거든요.
네. 그렇지만 마음은 그렇지만 대표님처럼 30대 중반에 그것도 극동건설의 그 대기업 건설 회사의 CEO가 된다는 게 그게 사실 거의 어려운 거지 않습니까? 아, 극동건설의 CEO가 된 것은 아니고 네네. 극동건설은 제가 이제 건설 마지막 직장이 1997년도까지 네네. 한보건설에 제가 사장을 했습니다. 한복건설 그것도 어떻게 그게- 30대 중반에 그렇게 그것도 전혀 제 어떤 그 이 아이티너리는 없었던 그런 얘기고요. 제가 꿈에도 그거 생각지 못했었죠. 그런데 어떻게 하다 보니까 사장이 되더라고요. 그 비결을 알려주십시오. 여기 있는 분들 그걸 알고 싶거든요. 네, 네. 맞습니다. 뭐, 뭐 제가 그냥 그것이 운이 좋았다고만 얘기를 하면은 그게 또 금방 뜨는 얘기가 됩니다. 사실은 어떻게 보면은 나름대로 열심히 했죠. 그러나 운도 뒤따랐다고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 당시는 개발 전 시대고 모든 것이 정말 불확실한 시대지만은 열심히만 일하면은 그런 기회가 주어지던 그런 시대였습니다. 그 당시 우리는 달러가 부족했고 중동 건설을 할 수밖에 없었고 저는 중동에 가서 열심히 일했고 근데 사실 중동에 갈 때 나이가 34살 때예요, 제가. 그때 제 타이틀이 전무입니다. 그 34살의 전무도 이게 늦은 것은 아니죠, 그죠? 네, 그렇죠. 근데 하여튼 자고 일어나면은 승진이에요. 1년에 2번씩 막 승진하고 그래요. 그래서 나중에 기분이 좀 나쁘더라고요. 왜 이렇게 승진을 빨리 하나. 그게 뭔가 이렇게 중동이라든지 뭔가 대표님께서 그 자꾸 이렇게 새로운 어떤 도전, 뭐 어떤 그런데 자꾸 도전을 해서 회사에서 그걸 인정받으신 겁니까? 예, 저는 이 일에 대한 열정은 좀 있었다고 생각합니다. 일이 있으면서 밤새우는 건 뭐 거의 제 생활에선 저거고 어떤 목적을 위해서 우리 회사의 어떤 목적을 위해서는 정말로 진짜 이 목적을 달성할 때까지 제가 뛰었죠. 그래서 성과도 있었고 그러나 그것만이 전부다는 지금 뭐 그렇게 안 하는 직원이 어디 있겠습니까? 다 그런 마인드를 가지고 지금 하지만은 또 운이 좋았다고 얘기하는 것은 제가 34살 때 전무 때 중동 우리 현장이 요르단에 있었어요. 그때 우리가 전체 7개 프로젝트를 우리가 운영을 하고 있었는데 전체 프로젝트 밸류가 약 한 3억 US 달러 정도 됐습니다. 와, 그 당시로서는 굉장히 컸죠. 네. 그리고 그 당시에 우리 회사의 사세로 봤을 때는 그 현장이 잘못될 경우는 그룹이 날아갈 정도의 그런 상당히 이 비중이 있는 적이었었는데 여러분의 그 책임자들을 보내봤지만은 안 되는 거예요, 일이. 그래서 제가 그 당시 우리 회장님을 모시고 출장을 자주 갔었습니다. 그 요르단에 1년이면 한 대여섯 차례 지금 제가 다녔었는데 제가 마지막으로 간 게 그때 1983년도 연말에 회장을 모시고 와서 공정이 부진하고 공사가 안 되고 이러다 보니까 우리 그 책임자에게 왜 이렇게 지금 안 되느냐 하는 걸 물었고 책임자께서 대답은 아주 정말로 진짜 쇼킹한 저겁니다. 우리 돈이 없어서 현장에 지금 현재 세멘트가 지금 없다. 세멘트, 콘크리트를 못 쓰겠다. 이렇게 지금 된 자재가 없는 거예요. 거네요. 그러니까 건설 현장에 자재가 없다는 것은 이건 한마디로 크리티컬한 얘기입니다. 네. 저도 놀랬고 우리 회장도 놀랬고 그래서 잠이 안 오는 저도 잠이 안 오고 회장도 잠이 안 오셨겠지. 그들이 밤 한 1시쯤 되니까 저를 부르시더라고. 그래서 갔더니 나는 도저히 이걸 믿을 수가 없다. 그러니까 자네가 내일 새벽에 지사차 타지 말고 택시를 잡아 타고 현장에 가서 창고를 좀 확인해 줬으면 좋겠다. 그래서 제가 택시를 잡아 타고 가서 정말 문을 열어보니까 세멘트가 없어요. 네. 와서 저는 그대로 리포트 했죠. 그 자리에서 우리 회장께서 이제는 안 되겠다. 자네가 나와야 되겠다. 이렇게 지금 얘기를 했습니다. 저는 그 갑작스러운 그런 어떤 그 요청을 받고 너무나 이제 뜻밖이기도 하고 이걸 과연 내가 할 수 있는 일인가 생각기도 하고 그러나 어쨌든 어른이 말씀하시니까 일단은 알겠습니다 하고 일단 본사로 들어왔죠. 아, 거기서 사장이 되신 겁니까? 아니죠. 그때 이제 그 제가 전무 때 네네. 그때 출장 나간 상황이에요. 네네. 그 돌아왔더니 이제 그 소문이 이제 현장까지 퍼지니까 편지가 오기 시작해요, 저한테. 절대로 오지 말라는 겁니다. 거기 뭐 제 후배들도 있고 선배님들도 계신데 현지에서. 지금 당신이 날고 기는 재주가 있어도 지금 여기 와가지고는 터질러 놓은 현장을 어떻게 할 수가 지금 없으니까 무슨 핑계라도 대서 오지 말라는 거예요. 그게 당신을 위해서 좋은 거니까. 그래서 저도 겁이 나고 하니까 안 가려고도 애를 써봤는데 워낙 뭐 이 청수의 결심이 공고하고 또 젊은 오게 야 그렇게 힘들어 한번 도전해서 내가 한번 해봤으면 좋겠다는 그런 생각도 들고 그렇게 해서 제가 나갔죠. 나가기 전에 제가 우리 그 회장님하고 좀 담판을 좀 했습니다. 전쟁터에 저를 지금 보내시면서 실탄 하나도 지금 안 주시고 지금 보내시는데 맨 처음엔 돈을 좀 달라 그랬죠. 한 1,000만 불 가지고 와야 된다고 우리 현장에서 얘기를 했어요. 네. 그랬더니
아니 가보지도 않고 그 당시에 본사도 자금 사정이 나쁜데 뭐 당연히 그렇게 말씀하시겠죠. 가보지도 않고 왜 돈부터 달라 그러느냐. 가서 열심히 하다가 정 안 되면 그때 얘기해라. 그래서 제가 뭐 그건 무슨 얘기인지 알겠고 그래서 지금 현재 전쟁터에 나가는데 제가 일일이 회장님께 지금 총을 쏠까요 말까요 그렇게 지금 여쭤볼 시간적인 여유가 없다. 따라서 모든 권한을 저한테 주시면 내가 나가겠다. 이랬죠. 당돌했죠. 34살짜리가. 네. 그랬더니 우리 그 당시 회장도 통이 크신 분입니다. 알았다. 그렇게 해라. 다만 나도 자네한테 조건이 있다. 그 조건이 딴 거 없어요. 현장 공사 7곳 현장 잘 끝내라. 두 번째 현지금융으로 빚이 꽤 많았었거든요. 빚 다 갚아라. 세 번째 자기한테도 빚을 가져간 게 있어요. 그게 왜냐하면 본사에서 임금 같은 걸 대지급하니까 본사 지금 대체 그걸 전부 다 갚아라. 알았습니다. 하고 제가 나가서 2년 반 만에 했습니다. 결국은. 그래서 뭐 그 과정이야 정말 책을 한 5권을 써도 그게 참 어려운 저거고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제 그런 거를 제가 어렸을 때 기록을 잘 해놓는 습성이 있어서 그 당시에 무슨 뭐 우리가 타이프라이터가 지금 있는 것도 아니고 워드가 지금 있는 것도 아니고 전부 다 핸드라이팅으로 제가 이 보고가 지금 다른 채널이 없어요. 저는 이제 회장하고 직교신을 했는데 그 써놓은 게 이만한 노트로 가득입니다. 지금도 제가 잘 보관을 하고 있고 제가 그거를 지금 읽으면은 그 미생이라고 우리 드라마 여러분 보신 거 아시죠? 네. 그게 생각이 나고 막 그냥 이 가슴이 뜨거워집니다. 지금도. 그래서 결국은 이제 공사를 다 잘 끝냈고 요르단 국왕의 훈장까지 제가 받고 정말 해군설 역사상 참 어떤 성공적인 그런 저걸로 끝내고 전무를 달고 나가서 1년 만에 부사장이 되고 그다음에 제가 들어올 때는 1년 반 만에 사장이 돼서 들어온 겁니다. 그게 1986년도 5월 달이고 그때 제 나이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여기까지 아니 하겠습니다. 근데 여기에서 약간 세속적인 질문을 하나 해야 돼요. 그 뭐냐면 항상 이분이 세속적인 이렇게 한 직급씩 올라갈 때마다 급여가 몇 %씩 올라가나요? 뭐 그 급여가 지금 그렇게 뭐 급여 체계가 예를 들어서 뭐 이사에서 상무된다고 갑자기 뭐 더블이 되거나 이러지는 않았고요. 그저 뭐 한 10에서 한 15% 정도. 근데 항상 저는 그 승진 소식을 집에 가서 우리 집 사람한테 제가 까꾸로 들었어요. 한 번도 그런 언지를 준 적이 없습니다. 그런데 그 소식을 알고 우리 집 사람한테 누가 연락을 해서 여보 당신 승진해서 그러는데 어떻게 사모님이 먼저 아시죠? 우리 그저 이 회사에서 이제 우리 집 사람한테 알려준 거죠. 저는 그건 몰랐어요. 한 번도 제가 승진한다는 걸 그 사장 될 때까지 한 번도 제가 승진될 것이라고 생각도 안 했고 승진 전에 시킬 거라고 그런 얘기도 안 한 분입니다. 네, 대표님 그러면은 요르단에 가셔가지고 이제 이렇게 승진의 발판을 맞이하셨는데 가시기 전에 이제 회장님께는 되게 당돌하게 이야기하셨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런데 지금은 대표가 된 입장에서 그 밑에 부하 직원들이 갖춰야 되는 팔로우십은 어떤 게 가장 우선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지금 먼저 좋은 질문 하셨는데 사실 제가 젊은 전무 때는 그 회장님한테 그렇게 뭐 이 소신껏 이렇게 얘기를 할 수 있었는데 제가 사장이 돼서 들어올 때 제 기분이 어땠었냐면 내가 전무 때도 그렇게 소신껏 내가 얘기를 했는데 이제 내가 사장인데 더 소신 있게 내가 하겠다. 근데 갔다 와 보니까 점점 소신이 없어지는 거예요. 이게 왜 그런가 하고 내가 생각을 해봤더니 결국은 가진 게 내가 있는 거예요. 사장이라는 직위를 가졌었고 높은 봉급을 가졌었고 좋은 사무실을 가졌고 좋은 차를 가졌고 이거를 갖다 놓치기 싫은 겁니다. 그러니까 더 소신이 없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그런 어떤 인생의 한 단면을 제가 느꼈고요. 아까 그 팔로우십, 리더십 그 말씀을 하셨는데 어쨌든 뭐 리더십도 그 경우에 따른 그 리더십이 다 있는 것이고 저는 그 당시에 그 요르단에 가서 제가 챙긴 리더십은 리더십 바이 이그젬플. 제가 34살짜리가 더군다나 토목 현장입니다. 댐 현장 전부 다 막 거친 현장인데 현장 소장님이 대체적으로 나이가 40대 후반에서 50대 중반까지입니다. 저는 34살이에요. 저는 비록 그 토목공학 이제 그 전공하긴 했지만 한 번도 필드에 나가본 적이 없거든요. 그분들의 입장에서 보면 나는 산전수전 공중전까지 다 겪은 현장 소장인데 새파란 잔의 현장 근무대 뭐를 알아 자네가. 그러니까 직급은 제가 전무니까 그냥 따르는 척 하지만 일종의 면종복배입니다. 얼굴로선 따르지만 복심은 따르지 않는 거죠. 제가 그걸 느꼈죠. 한계를 많이 느꼈습니다.
이 사람들에게 어떻게 하면 내가 나를 따라오게 할까? 고민을 하다가 딱 생각을 하니까 여기서는 이분들이 못하는 걸 내가 한다는 걸 보여주는 도리밖에 없어요. 그때부터 제가 계약 조건을 갖다 밤새도록 들고 팠습니다. 왜 지금 돈이 안 나올까? 왜 현장에 돈이 없을까? 사람들은 우리가 청구를 했는데 공사 감독이 기성 승인을 하고 발주자가 예산이 없어서 돈이 못 준다. That's it. 끝나는 거죠. 그러나 제 입장은 이걸 어떻게 지금 타파할까? 여기에 지금 있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제가 딱 악용을 하다 보니까 이런 거예요. 그 나라 돈이 없다 보니까 전체 돈이 100원 드는 프로젝트 같으면은 70원을 USAID나 OECF나 그다음에 KFW나 이런 어떤 차관 기관에서 차관으로 조달하고 나머지 30%를 매치 펀드 형식으로 졸다니안티나 자체 예산으로 하는 거예요. 네. 근데 이제 외국 차관을 주는 기관들이 요르단 정부를 못 믿으니까 당신들이 먼저 기성을 지불하면은 내가 70%를 준다. 이렇게 지금 약정돼 있는 거예요. 요르단 정부 예산이 없으니까 이걸 못 주니까 70%가 안 나와요. 네. 그래서 제가 거기서 이 모든 그 발주정하고 회의를 하고 자 지금 이런 상황인데 KFW나 OECF나 USAID나 편지를 쓰자. 편지를 쓴 거죠. 자 지금 상황이 이래서 이렇게 지금 공사가 지금 안 되니까 이거는 당신들이 차관을 준 목적하고는 위배되는 일이다. 먼저 내놔라. 이쪽에 돈이 없더라고. 네. 그렇게 제가 만들었죠. 그러니까 캐시로 확 돌아가니까 그냥 뭐 현장에 지금 자재가 반입되고 기계가 들어오고 공장 팍팍팍 오르고 그러니까 은행하고 제가 이제 협상력도 높아지고 결국 이자까지 다 깎았죠. 다 깎고 그렇게 하니까 뭐 이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뭔가 문제를 해결하심으로 해가지고 밑에 직원들이 한테 신뢰를 얻게 된 거네요. 그러니까 현장이 돌아가니까 그 다음에 따르죠. 네네. 안 따를 수가 없죠. 그래서 리더십을 한 6개월 만에 제가 확보를 하고 그 다음부터 밀어붙이는 거죠. 지금 말씀 들어보면 우리가 어떤 그 리더십이란 게 직원들한테 뭐 직원들하고 회식 많이 하고 직원들 막 그래 너가 뭐 이렇게 하는 것보다 뭔가 문제를 해결하는 능력이 중요하다고 이해해도 되겠어요. 그 당시에 그 상황으로서는 그랬죠. 네, 그러나 리더십이라는 게 반드시 그런 상황만 있는 것이 아니고 네. 제가 지금 청춘합창단의 단장입니다. 저는 여태까지 제 평생에 경험해보지 못한 리더십을 경험하고 있거든요. 이 리더십은 뭐냐? 참여의 리더십이고 네. 그다음에 보살핌의 리더십이고 여기서는 나를 따르라. 이거는 지금 안 통하죠. 그래서 리더십은 우리가 교과서에도 나와 있어요. 여러 형태의 리더십이 있지만은 그 리더십은 하나가 반드시 옳은 것이 아니고 네. 그때 상황에 따라서 적절한 리더십을 구사를 해야 된다. 경영학 교과서에 나오는 얘기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아니 그렇게 건축업에 매진하셨다가 갑자기 호텔 관리 쪽으로 이렇게 바꾸시게 된 계기가 무엇인지 궁금하거든요. 전혀 이것도 제 의사하고는 관계없는 일이고 참 우리 인생에는 정말로 우리가 알지 못하는 생각지 못하는 그런 일들이 많은 것 같아요. 제가 이제 35세 일찍이 사장이 됐지만은 또 일찍 그 사장을 하면 또 일찍 그만둬야 되는 겁니다. 제가 47살 때 극동건설 사장이었습니다. 근데 극동건설이 그때 바로 IMF가 바로 왔고 동서증권이 무너졌고 극동건설이 부도가 난 거예요. 어저께까지는 제가 사장이에요. 그래서 사람 만나면 저 극동건설 사장 누굽니다. 그럼 사람들이 그러십니까? 이렇죠. 다음날 잘리고 나니까 나는 아무것도 아닌 거라. 네. 인간 권대욱이라는 이름 앞에 붙일 게 아무것도 없어요. 어떻습니까? 그리고, 여기 우리가 뭐 이렇게 잘리시니까 좀 연락이 아무도 안 옵니까? 어떻게 됩니까? 잘리면 잘리면은 비참하죠. 비참하고 어떻게 정말, 비참하세요? 우선 사람들이 저 사람 잘린 사람이니까 이제 별 볼일 없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죠. 공자님도 가장 그 견디기 어려운 부분이 인부지이 불원, 불역 군자호화 이렇게 말씀하셨거든요. 사람들 여기서 인이라고 하는 것은 the people 나 이외의 모든 분들은 인입니다. 사람들이 나를 알아주지 않더라도 불원 내가 화가 나지 않으면은 진짜 군자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 정도로 어려운 경지입니다. 남이 나를 알아주지 않아도 화가 나지 않는다는 경지는. 그때 화가 나셨습니까? 무지개 났죠. 47살 때 정말 나를 알아주지 않는다? 그때는 제가 견딜 수 없을 정도였습니다. 40대는 불혹 아닙니까? 불혹. 불혹도 제가 봤을 때 인부지 불원을 그러한 거예요. 앞줄이 날아갔는데. 공자께서 40의 불혹을 물론 말씀하셨어요. 그리고 50의 지천명을 말씀하시고 60의 이순을 말씀하시고 그다음에 70의 종심소욕 불유구를 말씀하셨지만 그 성인의 경지입니다. 어려운 얘기입니다. 일반 범인들은. 자 이렇게 막 화가 나셔가지고요. 그다음 어떻게 했어요? 화가 나니까 이제 빨리 나를 알아보게끔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나 하고 궁리를 하기 시작했죠.
그래서 어디 취직을 하고 싶은데 취직을 누가 잘 시켜주나. IMF인데 어디 지금 사장을 갖다 사장 자리 그렇게 함부로 나온 것도 아니고. 그렇다고 가서 저 취직시켜주세요 얘기하기도 좀 그렇고. 그래서 딱 생각한 게 뭐냐. 내가 회사를 만들면 되겠다고 생각했죠. 오. 창업정신. 그래서 2000년에 정말 엔트러프로십을 발휘해가지고 자본금 12억짜리 콘솔라넷닷컴이라는 회사를 만듭니다. 네. 그때 벤처 열풍이 있었을 때죠. 그때 디지털 열풍이 막 오를 때죠. 네, 그렇죠. 자본금 12억을 제가 단 이틀 만에 전화 한 통 가지고 제가 전부 다 모았습니다. 네. 그러니까 이런 거예요. 권대욱이가 자가 인젠 디지털 통해서 우리 건설을 좀 깨끗한 건설을 건설의 포탈을 내가 한번 만들어 보겠다. 건설의 포탈. 그러니까 전부 다 어떤 분은 예를 들어서 우리 무역협회장 하시던 그 지금 동원 그룹의 그 회장님 같은 분은 김재철 회장님이 당시에 그 무역협회장입니다. 제가 가서 이제 그분한테는 제가 직접 갔죠. 그래서 이런 사업 계획을 가지고 일을 하려고 합니다. 그랬더니 얼마를 투자하면 되냐고 그래요. 500만 원만 하십시오. 그렇게 얘기했습니다. 500만 원. 10억이 아니고 500이요? 제 말씀 들어보세요. 500만 원. 그 이제 그 회사가 망할 수도 있다고 얘기를 했어요. 네. 망할 수도 있는데 망하더라도 그냥 권대욱이 술 한잔 사줄 정도라고 생각하시고 500만 투자를 하십시오 했는데 이호련이 그때 좀 바쁘셨던지 다음 날 보니까 5천만 원이 들어왔더라고요. 그걸 하나 더 붙이셨네. 그래서 제가 어떻게 했겠어요. 4,500만 원 바로 돌려드렸습니다. 아. 최근에도 제가 연락하고 만나 뵙고 지금 그럽니다. 그래서 근데 그렇게 의욕만 가지고 시작했던 사업이 결코 성공할 수가 없죠. 제가 지금 느낀 것은 그 엔트러프로십과 매니지먼트는 틀리다는 거예요. 그래서 나름대로 이렇게 또 생각할 수 있어요. 저도 지금 거기에 돈을 투자했거든요. 예나 지금이나 똑같지만 저는 그 당시에 배수라든지 이런 거 안 했습니다. 똑같은 조건으로 제가 투자를 받았고.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도 지금 떳떳하게 생각을 하죠. 하나 아직까지도 어떻게 보면은 내가 그 사업을 성공하지 못한 거예요. 제가 그 기업을 갖다 이끌면서 제 있는 돈 없는 돈 봉급쟁이에서 모은 돈을 갖다 전부 다 돈이 내 돈이 매일매일 얼마씩 그냥 이게 좀 사라진다는 그 느낌을 여러분들 느껴보시면은 정말 그 가슴 아픈 건 말도 못하죠. 그래서 제가 결국은 그 사업도 거의 이제 실패 단계에 들어가서 그 몇 년도에 실패했습니까? 결국은 제가 2008년도에 우리 아콜 엠바스더 호텔에 오면서 제가 다른 회사랑 지금 M&A 시켰으니까 뭐 그때까지는 제가 끌고 갔던 것인데 그 M&A 된 회사가 지금 뭐 맨날 나스닥 가겠다는가 벌써 10년째 지금 나스닥 가겠다고 얘기하는데 모르겠습니다. 지금 뭐 그래도 그 기대를 지금 가지면서 지금 있긴 있죠. 어쨌든 제가 그런 저런 것들이 너무 실망스럽고 해서 강원도에 제가 가서 한 3년을 제가 산속에서 혼자 제가 살았습니다. 혼자 산속에서 혼자 산다는 게 쉽지 않죠. 가족은 어떻게 하고? 가족은 뭐 우리 집 사람은 이제 학교 선생님이셨기 때문에 또 같이 갈 수도 있는 상황도 지금 아니고 그때는 제가 홀로 가고 싶었어요. 그래서 가서 3년 동안 물론 뭐 그 계속 있었던 건 아니죠. 있으면서 이 일종의 이 수양을 지금 이제 했다 그럴까요? 또 자연을 갖다 또 여태까지 내가 못 보던 것들을 본 거예요. 네. 사실은 제가 도피하러 지금 간 건데 네. 거기 가서 정말 절박한 심정을 갖다가 보니까 여러 가지 생각을 많이 하게 되고 그러는 와중에 이제 얘기가 호텔에 어떻게 가게 됐냐는데 어느 날 이 아주그룹 여러분 알 겁니다. 그죠? 문기영 회장께서 전화를 했어요. 아니 권사님 거기 뭐 당신 한참 지금 일하려 했는데 거기서 지금 뭐 하고 있는 거냐고. 나 좀 보자 그래요. 그래서 본계 노보텔 엠바스더 강남에서 일식당에서 만났습니다. 만나자마자 딱 하는 얘기가 우리 그 제주 하얏트 리전시 호텔하고 석유 호텔하고 같은 이제 법인이에요. 거기 와서 사장을 좀 주도록 하라고. 그래서 제가 아니 나는 건설밖에 모르는 사람인데 무슨 호텔 사장이냐고 그랬더니 그게 아니고 나는 당신을 잘 아는데 당신은 할 수 있다고. 하라고. 그래서 제가 망설이다가 뭐 그 산속에 더 있어봐야 제가 별 버릴 거 있고 그런 심정이었죠. 제가 사실은 경상북도 제 안동 출신입니다. 안동 건가고 모르겠어요. 제 일단 피 속에는 좀 그 선비의 DNA가 좀 흐른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사장이 나오는 것은 제 입장에서 보면은 선비가 벼슬 하는 거와 똑같아요. 네. 벼슬 하다가 왕이 마음에 안 들거나 또는 왕한테 밑보임을 배워서 그러면 저놈을 빨리 파직해라 라든지 아니면은
정말 왕한테 저 우리 부모님이 지금 편찮으셔가지고 좀 내가 가서 봉양을 좀 해야 되면 사직 상소를 올리고 가가지고 좀 뭐 서당을 차려서 학생을 가르치거나 아니면 강태공처럼 세월을 낳거나 그러다가 다시 이제 어떤 그 이 반정이라도 일어나서 임금이 바뀌고 그러면 그 옛날에 그 암흑에 지금 뭐 하나 한번 찾아봐라 이러면 사람들이 와가지고 사신이 오는 거예요. 그러면 생각해보고 다시 벼슬길에 나갈 만하면 또 나가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그 하얏트 사장으로 갔죠. 가서 그러면 일단 그렇게 해서 이제 하얏트 호텔에 이제 다시 이제까지 건설업을 하시다가 이제 대표로 가신 거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어쨌든 이제 생소한 분야이기 때문에 이제 뭔가 좀 준비를 하셔야 됐을 거 아닙니까? 그 업을 네. 하기 위해서 네. 어떠한 준비들을 가장 먼저 하셨나요? 준비 사실 할 기간도 없었죠. 바로 오라 그랬으니까. 그래서 뭐 항상 저는 뭐 지금도 그렇지만 부닥치면서 일을 해결하는 스타일이기 때문에 또 그리고 매니지먼트의 기본은 다 기본은 똑같다고 지금 생각했습니다. 그리고 그 당시는 제가 하얏트 사장인데 오닝 회사의 사장.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하얏트를 소유하고 있는 회사의 사장이에요. 지금은 뭐냐? 소유하고 있는 회사는 전부 다 다른 별도법인이고 저는 오퍼레이터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그 당시에는 하얏트에게 매니지먼트가 있었고 저는 오닝으로서 하얏트가 과연 계약 조건에 따라서 제대로 매니지먼트를 하느냐 이거를 보고 또 좋은 건의사항이 있으면 하고 그래서 제가 열심히 한 1년 했죠. 1년 하면서 지금도 생각나는 게 MPK라는 걸 썼어요. 왜냐하면 제주도에 제가 맨날 있을 수가 없으니까 주로 메인 사무실은 석유 호텔입니다. 그리고 일주일에 한 번씩 비행기를 타고 가는데 이카노미 타고 다녔어요. 제가. 왜냐하면 그 당시가 지금은 제주도가 굉장히 화랑이지만은 어려울 때였습니다. 그래서 또 직원들하고 어떤 스킨십이나 이런 것이 부족했기 때문에 MPK가 뭐냐면 Message from President 구원입니다. MPK. 완서부터 제가 쭉 세어보니까 그건 한 100회까지 썼더라고요. 거기에는 제가 생각하는 경영 철학, 그 다음에 또 소위 말하는 날리지 매니지먼트에 따른, 왜냐하면 호텔 사람들은 호텔밖에 잘 몰라요. 네. 그러다 보니까 지금 현재 여러 가지 트렌드, 또 내가 생각하는 나름대로 기업 철학, 이런 것들을 제가 공유하고자 편지를 쓴 거죠. 그러니까 PPT 형식으로 편지를 쓴 것이 한 100회가 넘습니다. 지금도 그 자를 다 가지고 있는데, 참 지금 읽어봐도 내가 저때 저런 글을 썼단 말이야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제 한 1년 하다가 또 하다 보니까 뭐 또 이게 또 그런 게 있잖아요. 이게 내가 할 자리가 아니로구나 하는 생각이 들고 저는 그럴 때 과감하게 자리를 버렸습니다. 여태까지 한 번도 제가 자리에 연연하거나 그래 본 적은 없었던 것 같고. 벼슬 그만두시고 또 내려가셨습니다. 벼슬 그만두고 또 갔죠. 그래서 또 거기서 참 그러다가 왕이 열받아서 참수하시면 어떡하시는 거예요? 참수 다 할만하겠죠. 근데 이번에는 이제 아콜 엠바서더에서 연락이 온 거죠. 그게 바로 2008년도입니다. 2008년도에 그래서 그때는 또 벼슬 기획 때 나왔지만은 아직까지 지금 7년차 벼슬을 잘 하고 있습니다. 예. 근데 대표님 그런 어떤 그런 벼슬길에 불러주는 그게 다 뭔가 대표님만의 뭐 있어서 그런 거 아닙니까? 그런 것들은 다 우리들도 다 그런 게 있었으면 그게 뭡니까? 그게 좀 구체적으로 그게 뭘까요? 저는 그 믿음이라고 생각합니다. 믿음. 어떻게 믿음을 주셨어요? 그거를 글쎄요, 은행, 그다음에 또 여러 가지 뭐 저걸로서 믿음을 저는 줬다. 왜냐하면은 문경영 회장님도 저하고는 30년 친구지간이고 또 이 엠바스터 호텔에 부른 서정호 회장님은 비록 저보다 조금 그 연사야 가시긴 하시지만은 제가 그분도 한 20여 년 이상 알고 지내던 분이죠. 네. 그러니까 쭉 저를 지켜왔던 분입니다. 그러니까 사회에서 만나신 분들인데요. 그렇죠. 아무런 학연 지연은 없는 학연은 물론 우리 서정호 회장님하고는 같은 고등학교 출신이죠. 제가 2년 선배됩니다. 그래서 그런 건 있지만은 그동안 쭉 지켜보신 거죠. 지켜보시면서 저 사람 같으면 한번 맡겨볼 만하지 않느냐 이런 생각을 하셨던 것 같고 또 지금도 제가 문경 회장님께 고맙게 생각하는 것은 일단 사람이 중요한 직책에 사람을 쓸 때는 반드시 여러 가지를 보지만은 그 사람이 같은 동종업계에서 근무했을 때 어땠었나를 물어봅니다. 이게 레퍼런스 책입니다. 결국은 문경 회장하고 두 분이 또 잘 아는 또 지인간이니까 레퍼런스 책을 하신 거예요. 저는 몰랐죠. 나중에 우리 문경 회장께서 저한테 얘기를 해주셨습니다. 그때 우리 서 회장께서 레퍼런스 책을 했다 당신. 나 다 좋은데 그분 어땠습니까? 이걸 알고 싶었던 거죠. 그때 우리 문 회장께서 하신 말씀이 무조건 데려가서 쓰십시오라고 자기가 대답했다고 그래요. 그래서 지금도 굉장히 고맙게 생각합니다. 지금도 자주 만나고 있고 그렇습니다. 그것은 결국은
모르겠어요. 그렇게 쭉 그 사회생활을 오랫동안 해오면서 저를 이제 네. 봐왔던 그런 믿음이겠죠. 그러니까 지금 누군가가 우리를 다 지켜보고 있는 거네요. 지켜보고 제가 있다? 지켜보고 있어요. 근데 지금 이제 어쨌건 그렇게 대기업의 어떤 경영자로서 그런 어떤 훌륭한 그 성과들을 만들어 오셨지 않습니까? 우리가 보통 그런 분들을 볼 때마다 정말 능력이 탁월하신 분이라고 믿거든요. 인정을 하고. 그런데 아까 얘기하셨듯이 실제로 창업을 하셔서는 성공을 못 하셨단 말이에요. 그러면 반대로 지금 아무리 외형적으로 아니면 현재 잘 나가고 있는 대기업의 CEO들이라 할지라도 창업을 해서 성공하기 위해서는 창업자로서의 어떤 무슨 요인이 더 필요하다고 보시나요? 제가 볼 때는 그 리스크 테이킹. 아, 제가 이제 부족했던 게 그거였어요. 그 당시에도 제가 좀 더 과감하게 밀었다면은 아마 네이버 같은 회사를 만들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근데 보니까 너무 자금이 많이 드는 거예요. 10억 가지고는 감히 꿈도 못 꿀 저건데 갈등이 생기는 거예요. 야, 내가 여기서 정말 진짜 배수증자라도 해가지고 더 나갔다가는 진짜 이제는 집도 절도 없이 그렇게 될 가능 리스크가 있다. 네. 그 리스크 테이킹을 제가 못한 거죠. 리스크 테이킹 하기에는 너무 나이가 많았던 겁니다. 사실은. 가졌던 게 많고. 그래서 그 엔트러프리십이라는 것은 좀 더 그런 것을 좀 더 젊었을 때 그 용기, 실패를 해도 다시 일어날 수 있는 그런 어떤 그 이 시간적인 어떤 저게 있는 때 지금 하는 것이 좋겠다. 그런 생각을 합니다. 네. 자 이제 호텔 비즈니스 얘기 좀 할까요? 우리 호텔 쪽에. 네. 지금 다음 달에 지금 송도에 경운제가 지금 오픈이 예정돼 있지 않습니까? 지금 기사를 보면 경운제에 대해서 여러 가지 이슈들을 얘기하고 있는데 대표님이 생각하시는 그 경운제만의 매력 추천을 하신다고 그러면 어떤 것이 있을까요? 네, 경원제는 경원제 엠바스더 바이 아콜 이렇게 이제 풀네임이 그렇게 됩니다. 근데 경원제가 무슨 뜻입니까? 경원제는 그냥 우리 어떤 그 집을 이제 얘기할 때 아, 네. 뭐 가호 무슨 그거죠? 그러니까 뭐 하여튼 뭐 저 고유 명사죠. 아, 네. 그래서 경원제에다 엠바서더는 저희들이 이제 붙인 거고, 그다음에 바이 아코르는 아쿠레 디스트리뷰션 채널과 그다음에 마케팅 그 네트워크를 전부 다 이용하기 때문에 그렇게 지금 한 것인데, 한국 최초의 제대로 된 한옥 호텔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아, 한옥입니다. 그리고 방도 37밖에 되지 않습니다. 대신에 그 뱅킷 포시리티가 굉장히 커서 네. 제가 생각할 때는 아마 한국에 오는 모든 외국의 VIP 분들은 거기를 반드시 거쳐가는 코스가 되지 않겠나 이렇게 지금 생각을 좀 그럼 한옥이라면 하고 30채 한옥이라면 이게 좀 플랫하게 돼 있는 겁니까? 프레시입니다. 1층입니다. 아, 네. 그렇죠. 1층이 돼 있고 연회장만 2층으로 돼 있고. 입지 조건 좋네요. 송도니까. 아, 좋죠. 그러니까 거기에 이제 제가 가보면은 완전히 그 이 성도가 굉장히 신도시고 고층 빌딩이 많고 그 가운데 딱 한옥이 딱 들어서니까 그게 다음 주 이렇게 앉아보면은 고층 다음 빌딩이 배고 아주 멋진 그 조화가 비싸겠네요, 있어서. 오히려. 예, 저희들 한 40만 원 정도 40만 원. 받아요. 1박이요? 오늘 야, 오늘 그거를 경품으로 주셨으면 좋을 텐데. 책보다. 그렇죠. 뻥 날라와. 네, 대표님 그러면은 그 보통 주 타겟층이 VIP를 다 전부 다 대상으로 이때까지 좀 호텔을 경영하신 겁니까? 그건 아닙니다. 지금 현재 경원제의 경우에는 저희가 지금 뭐 하이엔드 지금 마켓이라고 지금 보고 저희들은 지금 8만 원짜리, 7만 원짜리 호텔도 하고 있지 않습니까? 잘 아시다시피 이비스 버짓이라는 브랜드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항상 그 이 시장을 선도해 왔다고 자부를 하고 있는데요. 1993년도 노보텔 강남이 처음으로 생겼거든요. 그때만 하더라도 그냥 신라 호텔 같은 아주 하이엔드 호텔과 여관밖에는 없던 시절에 노보텔이라는 이 미드스케일 브랜드를 들어와서 공전에 저희들이 히트를 쳤고, 그로부터 딱 10년 후인 2003년도에 이비스라는 브랜드를 처음으로 도입해서 지금 포스코 빌딩 뒤에는 이비스 서울이 처음으로 됩니다. 그렇죠. 그것도 아주 히트를 쳤고, 그로부터 11년 후인 2014년도에 아이비스 버짓 동대문 엠바스더, 이게 바로 동대문에 저희 호텔 바로 앞에 보면 그 동대문 DDP 가기 전에 보면 도요코인이라는 일본 호텔 바로 길 맞은편에 저들 이비스 버짓 호텔이 있습니다. 거기는 지금 한 7만 원 정도 받을 거예요. 네. 그러니까 그렇게 고급 저것만 있고 모든 그 이 렌즈를 다 저희들이 커버를 지금 하죠. 그러면 이제 그런 호텔을 그 호텔에서 일하는 어떤 경영자가 됐든 직원들이 됐든 많이 보셨을 거 아닙니까? 네. 그네들이 가지고 있는 어떤 특징도 잘 아시고요. 호텔 비즈니스로 성공을 하고 싶다면은 그래도 우리가 보통 스킬이 필요하지 않습니까? 기본적인 어떤 인간 뭐 이런 마인드 같은 거 빼고 네. 기본적으로 어떤 스킬이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하세요? 제가 볼 때는 이 서비스 마인드입니다. 서비스 마인드. 그러니까 저희들은 이제 호스피탈리티 인더스트리라고 얘기를 하는데요.
결국은 그 손님들이 집보다 더 편안함을 느껴줘야 되거든요. 호텔에 와서. 그리고 정말로 한 번 오면 다시 오고 싶은 그런 호텔을 만들려면은 그 마인드세트가 정말로 진짜 이 손님을 진짜 나의 정말 가장 그 귀중한 손님처럼 맞을 줄 아는 이 마인드세트가 제가 볼 때는 제일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물론 거기에 여러 가지 경영의 노하우든 엑스퍼티스 다 필요하지만은 기본적으로는 그런 마인드세트가 필요하고 그래서 우리는 직원을 뽑을 때도 웃어라 하는 직원을 뽑기보다는 그냥 자연적으로 웃는 사람들 갖다 뽑습니다. 처음부터 웃는 사람을 처음부터. 뽑는 거. 네. 왜냐하면 안 웃는 사람을 뭐 웃어라, 친절 웃어라. 교육이다 뭐다 해가지고 웃게 만드는 건 굉장히 힘들어요. 근데 그냥 타고나면서부터 웃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런 분들이 호텔리어가 되면 좋죠. 네. 호텔리어들이 일반적으로 그 급여 수준이 굉장히 낮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호텔리어가 되겠다는 그 직원들이 많은 걸 보면 그건 뭐냐면 사람 만나는 게 즐겁고 제가 이제 건설에 있다가 호텔에 와서 제일 좋은 게 사람 만나는 게 즐거움이 있어요. 네. 건설에 있을 때는요. 제가 예를 들어 이런 자리에 나오면 이거는 너 근무 시간에 아니면 일 안 하고 지금 뭐 하는 짓이냐 이렇게 지금 제가 비난을 받습니다. 네. 호텔에는 그게 아닙니다. 이게 다 저희 업무하고도 연관이 되는 거고 그래서 아까도 말씀하신 무경계의 삶 참 어렵죠. 그러나 그것이 가능한 분야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이게 지금 삶입니까 제 일입니까? 구분을 못합니다. 적어도 이 매니지먼트가 되면 구분할 수도 없고 그래서 저는 애써 구분을 안 하려고 지금 하는 거죠. 대표님, 구분하는 것 자체가 스트레스예요. 대표님, 그 요즘 보면 이제 에어비앤비라고 들으시겠지만 공유 경제 가지고 이제 전 세계적으로 굉장히 이제 그 호텔의 어떤 새로운 어떤 개념을 또 내지 않습니까? 그런 것처럼 앞으로 호텔은 어떻게 진화할 거라고 보십니까? 호텔은? 호텔은 제가 봤을 때 이 호텔의 그 시장이 있습니다. 그 마켓이라는 것이 에어비앤비가 물론 새로운 어떤 그 형태의 숙박업으로 선풍적인 인기를 거두고 있고 지금 마켓 밸류가 지금 빌리언 달러를 지금 넘는 정도로 성공을 하고 있지만은 결국은 그 시장은 또 그 시장대로 따로 있는 것이고 네. 저희 호텔은 또 호텔 시장이 또 따로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생각할 때 아유 저 비싼 호텔 누가 갈까? 그러나 나는 싸구려 호텔에 못 자겠다는 분명히 그 마켓이 존재하는 것이고 그 다음에 저 싸구려 호텔에 누가 갈까? 하지만 난 비싼 호텔 절대로 우리 지금 못 보내겠다는 그 세그먼트가 있는 거예요. 네네.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같이 공생하면서 이렇게 지금 살아가는 거죠. 그러니까 제가 궁금한 거는 이제 오늘 호텔에 직원이 부딪히세요. 호텔에 요새 뭔가 자꾸 융합이 되지 않습니까? 네. 그러면 기존의 호텔에 지금 말씀하신 나는 비싼 그거는 옛날부터 있었던 거고요. 음. 그 가치 말고 뭔가 또 다른 가치가 뭔가 호텔에 뭔가 애드된다면 무엇이 융합이 될까요? 앞으로 저는 그 익스피리언스, 익스피리언스 경험. 경험이요. 호텔에서 자기의 스토리를 만들 수 있는 경험. 이게 저희들이 앞으로 지금 추구해야 될 가치입니다. 약간 구체적으로 말씀해 주시죠. 예를 지금 들면. 보세요. 방이나 그다음에 호텔의 모든 에메니티나 모든 그 프로덕트는 누구든지 카피할 수가 있어요. 그렇죠. 새로 좋은 호텔이 생겼다 그러면 우리가 가서 보고 디자인 베끼고 사진들이 찍어서 그다음에 똑같은 거 1년 만에 만들거든요. 서비스도 마찬가지예요. 아, 저 호텔 서비스가 좋다 그러면 그거 가서 우리가 벤치마킹해서 할 수가 있어요. 근데 하지 못하는 것들을 갖다 만들어야죠. 왜냐하면 경영력의 두 가지 요소는 디퍼런시에이션, 차별화와 코스트 리더십 이 두 가지입니다. 이거 이외에 뭐가 있는지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런데 차별화라는 것은 정말 영구히 도저히 이거는 카피 못할 거를 갖다 만들어야죠. 그거는 결국은 그 호텔에서 고객이 느끼는 경험, 스토리 이것밖에 없는 거죠. 또 저희 호텔 같으면 저는 또 거기 하나 더 추가해서 우리는 역사가 있다. 60년 역사가 있는 거죠. 그래서 저희들은 박물관도 하나 지금 만들어 놓고 오늘 저 우리 KBS 팀도 가서 찍었지만은 거기 가보면 정말 자부심을 느껴요. 그러니까 우리는 고객들에게 그런 어떤 익스피리언스를 가지고 우리 호텔에 와서 스토리를 만드는 네. 그런 경험을 갖다가 선사하려고 하는 거죠. 이런 겁니다. 저는 서비스 자체를 갖다 리디파인 해야 된다고, 재정의를 해야 된다고 생각해요. 그 호텔에 가서 딱 앉아가지고 손을 들지 않고 딱 눈치만 해서도 딱 지켜보고 있다가 뭐를 도와줄까. 이게 다시 말해 특급 호텔 아니에요. 네. 근데 어떤 호텔은 손을 들어도 안 와. 안 와. 그런데 우리 이비스 버짓 같은 호텔 또는 이비스 호텔은 손님들이 가방을 끌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그걸 날라주지 않습니다. 손님들이 이걸 끌더라도 즐거운 거예요. 펀하고. 그런 호텔을 우리가 만들어야 되죠. 그래서 이 고객과 같이 뭔가를 갖다 그 하나의 스토리, 경험
이걸 갖다 만드는 그런 호텔이라야 기억에 남고 다시 오고 싶고 지금 그런 거죠. 네. 우리가 마케팅을 하지만은 사람들이 보통 마케팅을 위한 마케팅을 해요. 본질을 갖다 잊어버려요. 마케팅의 본질이 뭡니까? 우리 브랜드를 갖다가 잘 알리고 거기에 긍정적인 우리 브랜드에 대한 인지도를 갖다 높이고 그 사람들이 우리 호텔에 오게 만들고 한 번 온 고객이 다시 오게 만드는 것. 이게 본질이거든요. 근데 그냥 신문에 광고하는 것을 마케팅이라고 생각하는 직원들도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늘 뭐 인생에서도 그렇지만은 본질을 잃지 말자. 네. 그게 제가 볼 땐 기본인 것 같아요. 네, 근데 대표님 이렇게 말씀하시는 걸 보면 정말 즐거워하시는 것 같아요. 네. 생활하시는 네. 게. 좀 구분을 해볼게요. 예전에 건설회사, 근데 우리가 어떻게 됐든 특히나 이렇게 좀 능력을 발휘하면서 성공의 가도를 걷다 보면 그것을 시기하건 아니면 라이벌이 있건 어떤 형태로건 공격들이 오지 않습니까? 건설회사 다니셨을 때, 좀 더 젊으셨을 때, 일이 전부라고 생각하셨을 때 그러한 것들에 대처하셨던 방법, 그리고 지금의 방법, 뭐가 차이가 있을까요? 제가 상무 될 때까지만 해도 엄청난 제가 경쟁 또는 그 시기, 질투 뭐 이런 것에 굉장히 시달렸는데 워낙 속도 빠르게 진급을 하다 보니까 그 다음에는 별로 그런 게 없어지고 사장이 딱 떠나니까 그런 게 없어져요. 근데 이게 어떤 사람들의 심리인지도 모르겠지만은 그러나 근본적으로 그것이 없어졌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시기와 질투와 그런 것들은 인간의 기본적인 속성 중에 하나이기 때문에 어떤 사회나 그것이 존재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제가 자기 관리를 엄격하지 않으면 어느 귀신한테 잡혀먹을지도 모르는 겁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35살의 사장이 돼서 지금 30년 동안 지금 사장을 하고 있는데 제가 여러 가지 몸가짐이나 기타 여러 가지 그 윤리나 이런 면에서 소홀했다면은 저는 뭐 오늘이 있을 수가 없다고 생각하죠. 근데 이제 그게 이제 문제는 방법론의 차이인데 한때는 정말 내 자신을 엄격하게 관리를 해가지고 사람을 만나더라도 일 아닌 입에 사람은 만나지 않고 명절에 선물을 가더라도 무조건 돌려주고 이런 어떤 그 하나의 어떤 경직된 것이 건설회사에서 적어졌다면 지금은 그걸 구분하지 않는 거. 선물 오면 받습니다. 받는데 어떻게 하느냐. 그 값을 쳐서 내가 아콜 엠바스더 코리아의 사장이 아니라면 받지 못했을 선물들은 회사의 것이다 이거죠. 회사 것을 내가 쓰면 내가 회사에 돈 내는 게 맞죠. 저는 그렇게 해서 돈을 내고 씁니다. 처음에는 돌려봐줬더니 그다음부터는 그 사람이 나를 보려고 하네요. 저 사람이 나를 미워하는구나. 이거는 제가 기업하는 사람으로서는 굉장히 저거죠. 받습니다. 감사히 받습니다. 그렇다고 뭐 대단한 거 아닙니다. 그저 뭐 한과 세트나 그다음에 곶감이나 뭐 이제 이런 것들인데 한때는 그걸 돌려줬었죠. 내가 혼자 깨끗한 척 하느라고. 그랬더니 그다음부터는 그 사람이 저를 그 전화를 더 받질 않아요. 그래서 역지사지로 제가 생각해 보면은 내가 마음으로 선물을 갖다 보냈는데 이걸 갖다 돌려줘. 그럼 너 나 안 보겠다는 얘기야 뭐 이제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겠더라. 그래서 고맙습니다. 받고 대신에 저 자신한테는 좀 엄격하게. 자 이거 내가 그 중에는 정말 진짜 저를 그 내가 사장이 아니라도 보낼 수 있는 그 선물은 제가 받죠. 그러나 가만히 생각했을 때 이거는 내가 이 회사의 사장이기 때문에 받는 선물이 있어요. 그런 거는 처음에는 제가 그걸 돈으로 환산해 가지고 회사에 입금을 시키려고 했더니 우리 파이낸스에서 입금을 받을 방법이 없다는 거예요. 그렇죠. 회계 처리를 못 한다는 거예요. 그렇죠. 더군다나 우리는 이 제너럴 이 회계 시스템에서 하니까 방법이 없어요. 그래서 혼자 생각했어요, 제가. 내가 한 100만 원 된다. 그럼 그 100만 원어치를 내가 회사를 위해서 쓰면 된다. 그렇게 해서 지금 내 양심에 부끄럽지 않게 그렇게 쓰고 있습니다. 그래서 늘 그 부끄럽지 않게 살려고 하죠. 오늘 저희한테 한번 쏘십시오 오늘. 아니 여기서 핵심은 대표님께 선물 보낼 때는 한과 세트나 백마원님이 여기 충분히. 그래서 제가 한때 제 페이스북에 이렇게 썼어요. 선물을 보내시는데 제발 좀 싼 거 좀 보내. 그러면은 고가의 선물 중에 되게 인상 깊었던 고가. 것이나 고가. 국가. 글쎄 모르겠어. 뭐 그림 같은 걸 제가 봤는데 그건 어떻게 값을 카운트할 수가 지금 없는 부분인데. 뭐 예를 들어서 이제 그 저 와인 세트 같으면은 그거는 이제 뭐 대충 가격이 나오죠. 네. 그런데 그림 같은 거를 제가 받은 적이 좀 있는데. 그 나중에 감정하기 저한테 전에는. 주시면 제가 진품명품 슬쩍 가져오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런 것들이 자꾸 소문이 나고 하니까
그 제가 페이스북에도 뭐 농담 삼아서 아이 좀 선물은 좋은데 비싼 거는 보내지 마세요. 네. 저 돈 많이 없어요. 뭐 이렇게 이제 하면은 점점 이제 그 이 선물의 그 강도가 점점 약해지는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굉장히 바람직한 방향으로 가고 있다. 제가 건축 쪽에서 일을 하다 보니까 이제 그 공간에 대한 호기심이 참 있어요. 그래서 지금 아무래도 호텔 지금 이제 경영자로 계시니까 이제 경운제 소식도 그렇지만 2017년 지금 용산에 또 최대 규모의 어떤 호텔이 계획되고 있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면 지금 거기에는 지금까지 쌓아오신 경험치를 어떤 스토리로 펼치실지 저도 궁금하거든요. 그렇죠. 지금 지금 국내 최대 호텔이 됩니다. 1,730실짜리 호텔이고 브랜드 지금 4개가 들어가고 그 호텔이 4개 들어가는 거죠. 그래서 지금 사실 방을 갖다가 1,730실을 갖다가 방을 채운다는 것은 굉장한 챌린지입니다. 제 상상이 안 가는데요. 예. 그 보통 우리가 뭐 하얏트 호텔이라든지 롯데 호텔 이런 게 보통 몇 실입니까? 일반적인. 하얏트 같은 경우는 한 500실 되고요. 500실. 야. 그다음에 1730 롯데가 한 엄청 700실 크네. 정도 됩니다. 한 900실 그 정도 되고. 그래서 1,730실짜리 호텔은 전부 후무한 얘기예요. 이걸 맨 처음에 오나 되신 이 서부 T&D께서는 2,200실을 만드시겠다 그래가지고 저희들이 말려가지고 1,200실을 지금 만드신 건데 스틸 굉장히 큰 인벤토리죠. 근데 이제 여기에는 어쨌든 뭐 하여튼 한국에 오는 분들 한국 최대 호텔이라는 그런 강점이 있고 싱가포르에 가면 마리나 베이 샌즈 호텔이라는 게 있습니다. 2,800실입니다. 저는 이제 한번 거기에 이제 놀러를 한번 가봤었는데요. 이게 참 희한하죠. 제가 아마 그걸 비즈니스로 벤치마킹하러 가서 못 봤을 것을 놀러 가니까 배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직원 출장 보낼 때 저는 야 놀러 가는 것처럼 가라. 그래야 더 잘 벤다. 진짜 가서 보니까 아침에 이제 느긋하게 일어나서 밥 먹으러 가니까 이 뷔페 레스토랑에 줄이 그렇게 1특급 호텔에 그렇게 많이 서 있으면 안 돼요. 적정하게 들어가면 척척척척 이게 돼야 되는데 줄이 쫙 서 있어. 이거 이상하다. 이거 왜 이렇게 설계를 했을까? 그래서 호기심이 나니까 매니저한테 물어봤죠. 왜 이러냐. 그랬더니 당초에 자기들은 예상 오큐펀시를 85%로 봤는데 98%가 된 거예요. 98% 오큐펀시라는 건 매일 방이 하나도 없는 거예요. 그리고 6개월 웨이팅에 지금 걸려 있어요. 그리고 US 달러 400 US 달러가 ADR로 지금 잡으니까 뭐 내가 딱 계산해 보니까 5년이면 완전히 본전 다 뽑는 거죠. 네. 그래서 우리도 저걸 그런 식의 호텔로 만들려면은 근데 거기에 왜 그 사람들이 그렇게 거길 가보고 싶어 하느냐. 가서 그걸 이제 봤더니 딱 하나 있습니다. 카지노가 있고 53층에 수영장이 있어요. 그 우리 그 젊은 여성들이 싱가포르 가가지고 저긴 반드시 하룻밤 자야 된다 해가지고 라면 먹고 이 배낭 여행하고 저 막 싸구려 호텔에서 하면서 일주일을 모아가지고 마지막 인증샷. 마지막 마지막에 가서 사진 한번 쫙 찍고 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그것이 굉장히 큰 건데 저도 이제 이 호텔을 그렇게 지금 만들려고 애를 지금 쓰고 여기에 있습니다. 그러면 뭐 비장의 무기형 히든 카드가 뭡니까? 이 호텔 히든 카드. 저기도 물론 뭐 지금 그 수영장도 지금 계획을 지금 하고 있고 맨 위에요? 예, 맨 위층에. 저기 이제 보면 포디움에 지금 3타워가 올라가고 타워가 지금 연결되도록 지금 구조가 지금 저 위에 지금 돼 있는데 예, 저기를 이제 뭘로 할까 하는 생각도 지금 하고. 네. 그런데 우리는 또 계절성이 또 있잖아요. 우리는 또 겨울이 있지 않습니까? 사실상 수영을 할 수 있는 기간이 한 달 반밖에 안 됩니다. 우리나라는. 근데 싱가포르 같은 경우는 뭐 그 상하이 나라니까 사실 기본적으로 우리하고는 좀 틀린 거죠. 네. 그래서 좀 여러 가지로 지금 고심을 하고 있고 뭐 좋은 그 계획들을 지금 가지고 지금 있습니다. 입지를 용산에다 한 이유는 있으십니까? 입지는 뭐 저희들이 정한 입지는 아니고 저희들은 오퍼레이터입니다. 그래서 이 호텔의 주인은 지금 따로 계시고 네네. 그래서 저희들 이제 굉장히 경합을 했죠. 세계적인 모든 브랜드랑 저희들 다 경쟁을 했습니다. 제가 호텔 봐서 호텔 계약도 많이 체결했지만은 1년 넘게 계약 협상을 해가지고 한 거는 이 호텔밖에 없습니다. 끝나고서 우리가 무슨 얘기했냐면 회장님, 제가 여태까지 호텔 계약 중에 제일 어려웠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니까 그쪽에서 나도 이렇게 어려운 계약은 처음이에요. 그러니까 서로 이렇게 어려웠던 계약이지만은 성실을 가지고 지금 했고. 자 이제 3과 1의 조화 그 부분 한번 돌아가 볼까요? 네. 근데 갑자기 궁금한 점이 생겼는데 저렇게 호텔을 많이 운영하시면은 저 호텔에서 자주 주무시나요? 가끔 가서 자죠. 항상 주무신다고? 아니 가끔 가서 자죠. 그러니까 보통 이제 저희 같은 경우는 저 호텔 이제 오픈하기 전에 시숙 행사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시숙. 가서 이제 테스트 저 해보는 거죠. 이제 경운제도 이제 저 시숙 이제 갈 거예요.
가서 이제 자면서 여러 가지 디펙트들을 우리가 지금 보는 거예요. 야, 여기 뭐 소음이 많다. 뜨거운 물이 왜 이렇게 안 나와? 드레인이 왜 이래? 야, 저쪽하고 여기 동선이 지금 현재 문제 있잖아. 이런 걸 우리가 체크를 하는 거죠. 네. 그래서 그걸 이제 소프트 오픈 기간 동안에 체크를 해가지고 그랜드 오픈 전까지는 전부 다 그 디펙트를 다 바로잡고 아, 그렇게 하는 기간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호텔 오픈할 때만 가서 자보긴 하죠. 그러니까 심지어는 방 4평짜리 그런 조그만 호텔도 가서 자보고 네. 직접 경험을 해봐야 그 고객의 입장에서 이제 볼 수가 있는 거죠. 그리고 청년 합창단에 갑자기 지원하게 되신 동기가 무엇인지 궁금하고요. 아시다시피 제가 지금 청단 최연소 입단자로 지금 들이대고 있잖아요. 네. 그 청단에 입단을 하기 위한 지원 방법을 좀 알려주십시오. 네. 노래를 제가 좋아했고요. 그다음에 결정적인 계기는 제가 이 KBS에서 방영했던 남자의 저격 시즌 1 넬라 판타지아를 했던 그 박할린 씨가 지휘했던 이 합창 여러분 기억하시죠? 네네. 넬라 판타지아 이거 있죠. 그래서 거기에 정말 제가 거기에 아주 매료되고 빠졌어요. 그래서 거기에 선우와 또 다혜가 소프라노 경쟁하는 것도 봤고 합창을 전혀 안 하던 그런 아마추어들이 정말 이 리듬에 좀 맞춰가는 그 과정도 봤고 또 넬라 판타지아 이 의미가 참 좋은 노래 아니겠습니까?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정말 더럽고 추한 이 세상에 우리 애들은 절대로 살게 해서는 안 되겠다. 피 안에 정말로 평화가 있고 그런 나라를 보내자 하는 그런 어떤 그 아주 어떻게 보면 굉장히 그 이상적인 노래예요. 거기에 제가 이제 반했고 이런 기회가 주어지면 나도 반드시 한번 합창을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하고 있던 차에 그 공고가 난 거예요. 합창단 모집한다고. 그 처음에는 야 이거 내가 뭐 전국에서 이렇게 모일 텐데 되겠나. 그래갖고 자격 요건을 한번 읽어보니까 연령이 52세 이상만 자격 요건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 정도 그렇다면 내가 한번 해볼 만하다. 바로 그날로 제가 인터넷으로 원서 내고 그리고 이제 오디션 보고 그렇게 해서 들어간 거죠. 그 자격 요건은 뭐 지금 52세 이상이면 좀 되고요. 빨리 나를 먹어야 되네요. 그리고 이제 결혼이 생겨야죠. 결혼이 생기면 오디션에서 또 우리가 뽑아서 이렇게 지금 할 예정이고. 제가 이제 유엔에 갔다 오면은 전국 시군 단위까지 청춘 합창단을 만드는 것이 저희 고담의 저희 목표입니다. 유엔에 가신다는데 유엔에는 왜 가시는 겁니까? 유엔에 이렇게 생각했죠. 제가 우리나라가 지금 그 분단 지금 70주년을 지금 맞고 있고 정말 부끄럽게도 세계 유일의 지금 분단 국가입니다. 그래서 우리 세대가 보면 전 뭐 6.25 때 태어났고 또 우리 윗세대들은 그걸 너무 잘 알고 분단에 대한 책임도 있고 권리도 있는 세대지만은 연로하시고 조금 있으면 정말 돌아가실 분들이고 반면에 우리 젊은이들은 통일에 대한 관념이 지금 없습니다. 제가 보기에는. 통일을 해도 좋고 안 해도 좋고 이런 거라고 생각하고 통일을 자꾸 경제노래로 생각을 하고 그래서 우리가 정말 나서지 않으면은 이 통일이라는 이 담론 자체가 무의미하게 되겠다. 그래서 어렵게 우리가 유엔까지 가는 과정을 갖다가 좀 이렇게 보여줌으로써 젊은이들이 이 통일, 이거 우리가 뭐 그냥 해도 좋고 안 해도 좋은 이런 게 아닌가 보네. 뭔가 다시 한번 생각을 해보자. 그런 어떤 그 깨우침을 좀 줄 수 있었으면 하고 지금 저희들이 가는 겁니다. 네. 유엔에서 합창을 하시는 겁니까? 그렇죠. 합창을 하는 거죠. 네. 공연 12곡을 지금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언제 하시는 12곡이요? 겁니까? 6월 15일 날. 6월 15일 날 얼마 안 남았네요. 네네. 근데 이제 그게 자비로 가시는 거잖아요. 네. 예, 그 비용이 상당할 것 같은데 전 진짜 단원들이 움직이려면 어떻게 지금 준비를 하고 비용을 제가 지금 조달을 지금 하고 있고요. 뭐 저도 지금 뭐 조금 보태고 있습니다만 제가 할 수 있는 감당할 수 있는 한계를 넘은 거고. 그래서 투 트랙으로 지금 펀딩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하나는 기업에 제가 얘기를 해서 이 스폰서를 받는 부분. 또 하나는 소셜 펀딩을 통해서 10,000원 이상씩만 저희들에게 기부를 해주시는 그런 어떤 투 트랙으로 지금 가고 있는데 너무 많이 도와주셔서 거의 지금 목표에 지금 근접해 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특히 이제 기업들의 입장에서는 이런 거를 제가 얘기를 하죠. 청춘합창단 유엔 공연을 후원한다는 뜻은 우리 기업이 통일 후원 기업이라는 이미지를 그러니까 이런 거예요. 우리는 청춘합창단을 후원한다. 통일이 하루라도 앞당겨졌으면 좋겠습니다라고 어떤 기업이 자기들 기업 공고에 딱 하면은 그 순간에 그 기업은 통일 후원 기업의 이미지를 갖는 거죠. 그래서 더군다나 이제 저는 기업인이기 때문에 기업은 절대로 자기가 가치 없다고 생각되는 돈을 단 한 푼도 쓰지 않습니다. 그 가치를 제가 만드는 거는 제 단장으로 제 책임이기 때문에 KBS를 제가 설득을 해서
인간극장으로 우리를 그려주십시오. 제가 부탁을 드렸고 지금 이러한 어떤 논리가 받아들여져서 인간극장 광복 70주년 특집 인간극장으로 지금 저희들을 지금 그리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지금 여기 지금 촬영도 지금 나오신 거고. 네. 그러니까 기업 입장에서 보면은 인간극장이 그려져 홍보 되겠네. 그러니까 이게 스폰서가 되지. 이거 없이는 지금 안 되는 그러니까 일입니다. 우리가 사실 여기 있는 분들도 네. 뭔가 일을 할 때 기업이나 기관의 이제 어떤 스폰이라든지 후원을 받아야 될 거 굉장히 많거든요. 근데 네. 막막하단 말이에요. 그 경험이 그렇죠. 없으니까. 네네. 그럴 때 지금 대표님 말씀하신 것처럼 뭔가 미디어라든지 네. 명분이라든지 그렇습니다. 그런 거를 잘 우리가 잘 그걸 만들어야겠네요. 다- 우리 예, 예, 그 다음에 당연하죠. 기업한테 얘기해야지 예. 처음부터 그냥 손만 벌리면 안 된다는 거죠. 저 같은 경우도 뭐 저한테 와 여러 참 후원을 요청하는 그건 뭐 맞지만 제가 생각합니다. 여기에 예를 들어서 100만 원을 냈을 때 우리는 어떤 가치를 얻지? 가치가 없다고 생각하면 단 한 푼이라도 못 쓰죠. 기업은 못 쓰도록 돼 있는 게 생립니다. 그럼 가치가 있다면 1억이라도 한 번에 주십니까? 그럴 수 있죠. 바로 한 번 주십니까? 가치가 있다면. 오늘 주실 수 있습니까? 정말로 뭐 10억 이상의 가치가 확실히 네네, 보인다면 그럴 수도 있죠. 어, 근데 보통 이제 이런 어떤 그 이미지 광고라는 이런 어떤 걸 갖다 텐저블한 어떤 거죠 이 피규어로 하기는 계량하기는 참 어렵습니다. 그러니까 이 결단은 밑에 실무 담당 임원들도 못합니다. 오로지 할 수 있는 분은 오너밖에는 못합니다. 제가 겪은 겁니다. 그래서 저는 직접 오너분들을 직접 접촉을 하고 설득을 합니다. 자 지금 이렇게 하시면은 이 기업의 이미지는 통일 후원 기업의 이미지가 되고 통일의 아젠다는 민족의 아젠다요, 정부의 아젠다요, 대통령의 아젠다인데 한번 좀 동참을 해 주십시오. 제가 지금 제일 기대하는 게 지금 이 유한 킴벌입니다. 뭐 특정 기업을 제가 말씀드려서 안 하지만은 우선 유한 킴벌이라는 그 회사 이미지가 참 좋다고 생각하고 그래서 저희들이 지금 다음 주에 유한 킴벌이 사장님을 제가 만나러 가고 제가 만나러 갈 때 제가 킴벌이 사장님께 말씀드렸어요. KBS 우리 촬영팀이 사장님 만나러 가는데 따라올 겁니다. 촬영을 허용하시겠습니까? 그랬더니 한참 생각하시더니 좋습니다. 그래서 저는 그 좋다는 뜻이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제가 생각할 때는 거죠. 상당히 그 좋은 포지티브하다는 사인이네요. 좋은 그 사인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 기업 정도의 이미지라면은 그냥 어떤 그 쇼텀의 어떤 그 관계보다는 좀 그 롱텀의 그 관계를 좀 한번 맺었으면 하는 게 제 생각이고. 자 대표님은 그래도 그 경륜도 있으시고 연배도 있으시니까 각 기업의 오너들을 만나실 수가 있잖아요. 네. 그렇지만 우리 같은 사람들은 똑같은 뭐 명분과 있더라도 일단 오너를 만나야 되는데 실무자 만나면 안 되지 않습니까? 네, 그렇죠. 우리들이 어떻게 오너를 어떻게 만날 수 있을까요? 그러니까 저 같은 사람을 잘 활용하죠. 왜냐하면 우리 기업들의 그 그래서 고문이 억세스가 있는 돼요. 거구나. 고문이 있고 예, 해서 바로 그러죠. 왜냐하면은 아무리 좋은 뜻이 있고 대의가 있더라도 우선 억세스가 안 되는데 그렇죠. 안 되지 않습니까? 안 되죠. 근데 제가 이제 얘기를 하면 저도 문전박대를 당하는 경우가 뭐 이번 일을 시작하고 저 사람이 요즘 이런 일을 하고 다닌다는데 나는 안 돼. 그 전화도 받지 마. 이런 경우도 제가 많이 느끼고 있지만은 그래도 저하고 인간관계 있는 분들은 저를 만나 주십니다. 만나 주시면은 저는 그래요. 항상 실망할 준비를 하고 만나기 때문에 실망할 일도 없고 또 그렇게 문전박대 하시는 분들 처음에는 제가 굉장히 미워했습니다. 야, 저 사람 어떻게 내가 이렇게 참 절실한데 왜 나를 안 도와주지? 근데 지금은 딱 생각을 해보면 역지사지라는 걸 항상 내가 저 사람 입장에서 어떨까? 왜 나만 스폰서 요청을 할까?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그 요청을 하겠냐. 그렇죠. 그러니까 자기도 한정된 자원을 가지고 자기가 그 선별할 수밖에 없고 자기 어떤 기업의 어떤 라인하고 안 맞으면 거절할 수밖에 없는 것이고 또 어떤 경우는 그런 경우도 있어요. 왜 그럼 도와주지 않을까? 제가 느끼는 게 또 하나 있습니다. 이 사람은 말도 꺼내기 전에 도와줄 것 같은 분들은 안 도와줘요. 그런데 전혀 생각지도 못했던 분들은 도와주십니다. 그래서 참 이것도 희한한 제가 공부를 지금 하고 있다 이렇게 지금 생각을 하고 그 생각을 해보면은 둘 중에 하나예요. 하나는 제가 그분이 절실했을 때 그 눈치를 내가 못 채고 내가 그때 외면하지 않았었나? 이거 좀 반드시 살펴봐야 되고요. 두 번째로는 그분의 형편이 지금 그렇지가 않은 겁니다. 우리는 모르지만 그분의 고민이 있어요. 그렇죠. 내가 막 고민해요. 겉보기엔 화려해. 돈도 많은 것 같아요. 그런데 내가 막 걱정 있고 고민하는 상태. 예를 들면은 요번에 그 참 돌아가신 송 회장님 같은 네. 참 돌아가신 분이시지만 만일에 제가 살아생전에 그분한테 가서 좀 이렇게 대의가 있는데 좀 도와주십시오 하면 그 복잡한 분이 저를 도와주시겠습니까? 그러니까 그렇게 생각하니까 이해가 되고 그래서 이제는 미워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은 제일 바보가
돈 잃고 사람 잃는 사람이 제일 바보입니다. 좋은 네. 거다. 돈을 잃을 것 같으면 사람 잃지 말아야죠. 돈도 잃고 사람도 잃고 이거는 정말 가장 바보가 지금 할 짓이에요. 그러면 제일 좋은 게 뭡니까? 돈도 있고 사람도 있고. 돈도 없고 사람도 얻는 거예요. 그게 돈도 베스트죠. 없고 사람도 없는 게 제일 좋다고요? 돈도 얻고 얻고 얻는 이렇게, 거. 네. 자, 그다음에 돈하고 사람 중에 하나 고른다면요. 제가 사람이죠. 당연히. 사람이요? 네, 그렇습니다. 돈이 아니고요. 돈은 있다가도 없는 것이고 깜짝 놀라잖아요. 사람이죠. 자, 근데 그 대표님, 그 지금 이렇게 대표님처럼 사실 전문 경영이지 않습니까? 지금 봉급쟁이 어떻게 본 거죠? 그렇죠. 네, 봉급쟁이 하면서 지금 이렇게 아무리 그 호텔이 서비스업이라지만 이런 이제 본인의 어떤 삶을 또 이런 것들 추진하시면서 하는 거 양면을 다 하시는데 네. 그걸 하는 데 있어서 어떤 그 두려움 같은 것들도 있을 것 같은데 그런 당연히 것을 있죠. 그런 것을 억누를 수 있는 그런 용기가 도대체 어디서 생기는 겁니까? 타고나신 겁니까? 용기가 아니면 어떻게? 글쎄 일종의 뭐 타고난 것이라고도 할 수 있는데 아니면 하여튼 옛날에 그 이제 뭐 그때 강원도에서 몇 년 계신 내고? 그것이 뭐 계기가 되신 건지. 그거 우리도 좀 또 말씀 그래서 잘하셨는데 사실은- 그것도 네. 아주 중요한 계기가 됐다고 저는 생각하고요. 얼마 전에 그 서울대학교 그 교수님 최인철 교수님인가 네. 그분이 이제 행복에 대해서 많이 말씀하셨는데 그분 하신 말씀 중에 공감 가는 얘기 하나 있어요. 아지트를 마련하라. 아직 자기만의 공간을. 저는 그게 절대적으로 공감합니다. 그 돌아갈 곳이 있다는 것. 이거는 굉장히 그 사람에게 그 안도감을 주거든요. 그 옛날의 선비들은 고향이라는 데가 있었어요. 근데 지금 우리 현대인들은 고향이 지금 없지 않습니까? 저 같은 경우는 강원도에다 하나 마련해뒀어요. 저는 언제든지 거기가 내 돌아갈 곳이라고 지금 생각합니다. 그래서 뭐 그런 것보다도 그다음에 이제 전 기본적으로 부끄럽지 않게 모든 일에 살아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뭐 회사 사장하랴, 뭐 또 쓰고 말하고 노래하랴, 합창하랴 여러 가지 하는 게 많다 보니까 잘못하면 하나도 지금 제대로 하는 것이 없는 그런 이제 상태가 될 수도 지금 있는 부분이지만은 그 부분은 두 가지로 제가 커버를 하려고 합니다. 제가 천재가 아닌 이상 우선 일하는 시간을 늘려야 됩니다. 그래서 저는 새벽 3시에 일어나서 일합니다. 그래서 남보다는 약 한 반나절 이상 지금 더 일의 저 기본적인 그 근무 시간이 그렇죠. 하지만 새벽 3시 일어나시지만 혹시 뭐 7시에 주무시는 거 아니십니까? 그건 아니고 제가 일찍 자려고 하는데 한 11시 전에는 자죠. 네, 네. 그래서 보통 한 4시간 정도는 오늘도 새벽 3시에 일어났죠. 그래서 저분들도 새벽 3시에 좀 촬영하라고 그러니까 결론 오늘 5시에 오셨어요. 저는 그 안에 전부 다 운동 다 마치고 좀 있었고 네. 일어나서 뭘 하냐면 우선 이메일부터 체크를 하죠. 거기에 대해서 제가 답장 쓸 거 다 쓰고 결정 내릴 거는 미리 다 생각해 두고 그러면 거의 대부분 일이 다 끝나요. 네. 일이 다 끝나는 겁니다. 사장이 일을 한 게 뭐 그렇죠. 제가 뭐 일일이 뭐 다큐멘테이션을 한다거나 그런 리포트를 하는 그런 일은 아니지 않습니까? 정확하게 가이드라인을 저어주고 두 번째는 일하는 시간을 늘리는 것과 그 다음에 과감하게 위임하는 것, 인파워먼트. 제가 호텔에 와가지고 호텔에 뭘 알겠어요? 커피의 원가를 갖다 제가 알겠습니까? 어떻게 하면 이 린넬 갖다 깨끗하게 청소하는 법을 제가 알겠습니까? 그거는 제가 봤을 때 그거 알면 물론 좋죠. 그러나 그걸 다 할 수는 없는 일이고. 그거는 우리 호텔리어, 특히 이제 종지배인을 비롯한 그 호텔에서 지금 하셔야 될 일이죠. 제가 그것까지 신경 쓰면 안 되죠. 그래서 저는 뭐 외람된 말씀이지만 바쁘다 하시는 분들은 저 하나도 안 바쁘거든요. 바쁘다 하신 분들은 무엇 때문에 바쁜가 한번 좀 우리가 돌아봐야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쓸데없는 걸로 바쁘지 않나 이거 한번 우리가 따져봐야 되고요. 그래서 저는 가급적이면 머리에 한 30%는 늘 비우려고 좀 애를 씁니다. 그래야 여기에 뭔가 좀 창조적인 생각이 좀 들어갈 수가 있죠. 여기에 쓸데없는 거로 가득 채우고선 더 들어갈 틈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늘 비웁니다. 저는 웬만하면 이름도 잘 안 외우려는 사람. 정말 그것도 그렇고 약속 같은 거. 노래 가사는 외워야 될 거예요. 노래 가사. 노래 가사는 절대적으로 외워야죠. 안 그러면 합창단 단원자가 없습니다. 네, 이렇게 생활하시다 보면은 이제 어느 순간 되게 고민이 많아진다거나 아니면 어느 순간 또 멘탈이 흔들리는 또 시기가 오실 텐데 제가 이번에 20대 대표로서 주변 친구들, 취직 준비한 친구들한테 물어보니까 멘탈이 흔들릴 때마다 혹시 잡는 방법이 있는가 여쭤달라고 하더라고요. 방법이 있으신가요? 제가 겪어보니까 한 3가지 그 마음에 그 흔들리는 마음을 잡는 그 기둥이 있습니다. 첫째는 선한 의지라고 제가 항상 얘기를 하는데
칸트가 얘기했던 뭐 항상 나를 끊임없는 경의에 참 적어서 나를 매료시키는 것이 두 가지가 있으니 그 중에 하나는 내 머리 위 하늘 위에 반짝이는 별이요 또 하나는 내 가슴 속에 반짝이는 도덕률이다 하는 그 도덕률. 또 우리 법정 스님께서 나는 인간의 선의지 이것 이외에는 인간의 우월성을 인정하고 싶지가 않다고 얘기한 바로 그 선의지. 뭐 복잡하게 얘기할 것 없이 선의지라는 것은 항상 만나는 사람마다 나보다 당신이 좀 잘 됐으면 좋겠다고 생각하는 마음입니다. 또 우리가 또 사람인 이상 그렇게까지는 못하더라도 나도 잘 되고 당신도 잘 됐으면 좋겠다. 조금 더 욕심을 부린다면은 당신도 잘 되고 나는 그보다 조금 더 잘 됐으면 좋겠다. 이 정도. 그렇게 하면은 우선 가슴에 뭐랄까 이 좋은 기운이 가득 찬다고 느껴지고요. 두 번째로는 그 호연지기를 제가 얘기를 합니다. 호연지기는 맹자께서 하신 얘기인데 맹자가 어느 날 제자랑 공부를 하고 있을 때 제자가 묻습니다. 선생님께서는 좀 남보다 좀 능한 뭐 좀 잘하는 게 있습니까? 그러니까 맹자가 또 서슴없이 요즘 같으면 어디 그 제자가 스승한테 그런 질문을 할 수 없는 분위기지만은 스스럼없이 내가 그래 남보다 잘하는 게 두 가지가 있다. 그 하나는 지연 말을 안다는 얘기입니다. 이거는 좀 설명이 많이 들어가는 부분이니까 좀 빼고 그 다음에는 나는 호연의 기운을 잘 양하는 그런 재주가 있다. 양 기를 양자죠. 그러니까 그 다음 질문 뻔하잖아요. 호연지기가 뭡니까 선생님? 그러니까 이제 설명을 합니다. 호연지기는 이 온 우주에 가득 차 있는 좋은 기운이다. 색천지라는 말을 씁니다. 이 기운은 지대지강한 기운이다. 지극히 크고 지극히 단단한 기운이다. 그런데 이 기운은 아무리 내가 많이 섭취를 하더라도 결코 무해, 해가 없다. No harm 얘기를 합니다. 근데 이 다음 대목이 중요해요. 그런데 그 기운은 말이지 어느 날 밖에서 생겨서 갑자기 이렇게 당신한테 들어가는 기운이 아니다. 이거는 오로지 내 속에서만 길러지는 기운이라는 거예요. 무엇으로 길러지느냐? 의, 발을 넣자. 그 다음에 직, 곧을 직자. 의와 직으로서만 길러지는 기운이다. 이게 없으면 어떻게 됩니까? 무시해라. 한마디로 멘붕 상태가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항상 나한테 의와 직이 살아있나 이거 지금 따져야 되고 마지막으로는 역사입니다. 우리가 흔들리는 순간에 많잖아요. 저도 흔들리고 다 흔들리잖아요. 그럴 때 만약 흔들리는 순간에 우리가 지금 어떻게 보면 저도 지금 얘기를 하고는 저나 또 제 얘기를 듣고 있는 여러분들이나 이 순간에도 우리는 우리의 역사를 지금 쓰고 있는 거거든요. 우리의 역사가 모여서 우리 집안의 역사가 되고 그 다음에 나아가서 인류의 역사가 지금 되는 겁니다. 그런데 어떤 역사를 쓰겠냐 이 말이죠. 만일 우리 자식들이 나중에라도 생각할 때 우리 아버지 어머니 역사 남에게 부끄럽지 않은 역사다. 후배들이 생각할 때도 저 선배님의 역사 정말로 부끄럽지 않고 자랑스러운 역사다. 그런 역사를 쓰고자 한다면 만일 흔들리는 순간에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될지는 너무나 이 답이 뻔하게 지금 나오지 않습니까? 저는 이 세 가지 마음 기둥만 모든 사람들이 갖고 있으면은 자기 흔들리는 자기를 잡을 수 있다고 생각해요. 대표님 제가 공대생 출신이라서 그런지 모르겠는데 조금 더 쉽게 풀어가지고 아니면 그 예시라도 하나만 좀 들어주실 수 있으실까요? 이런 얘기입니다. 제가 이제 기업의 그 CEO로 재직을 하다 보니까 한 번은 우리 여비서가 있고 내가 이제 일하다가 배고프고 그러면 뭐 먹을 거 좀 가져와라 그러면 먹을 걸 이제 샌드위치도 가져오고 이제 가져와요. 또 내가 뭐 가끔 가다 저 양치리도 하려고 그럼 칫솔이 없어 그러면 사오라 그러면 사오고. 우리 여직원이 경험이 없다 보니까 우리 사장님이 그 근무 중에 배가 고파서 하니까 이건 회사 비용이다 이렇게 생각하는 거죠. 회사 비용일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나는 내 자신의 조금 엄격을 그 돈 몇천 원 몇만 원 때문에 회사에 내가 부끄러워서는 안 되겠다고 생각해요. 그러려면 큰일을 못해요. 그래서 제가 어떻게 했느냐면 항상 전 돈 100만 원 우리 비서한테 좀 줍니다. 그러고 자네가 판단해가지고 아리까리 할 때는 무조건 개인 비용으로 떨어라. 이게 제 지시사항입니다. 그 다음에 쓰다가 한 30만 원 정도 나면 얘기해라. 그러면 또 70만 원 또 좀 집어넣어 줍니다. 그렇게 해봐야 별거 몇 푼 되질 않습니다. 몇 푼 되지 않는 것을 갖다 떳떳하게 내가 씀으로써 내가 느끼는 당당함과 그 호호함과 이거는 말도 못한 나한테 밸류를 지금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는 누구한테도 또 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거죠. 그래서 제가 지금 좌우명으로 삼는 것은 신불 부인이면 면무참색이다. 마음이 저버리지 않으면은 얼굴에 부끄러운 빛이 없다 이겁니다. 왜 우리가 부끄럽게 살아야 됩니까? 부끄럽지 않아야 자존이 살고 자존이 살아야 자유가 삽니다. 그래서 저는 이걸 느꼈고 제가 이렇게 정말 느꼈고 이렇게 지금 살고 있다는 얘기가 아니고 저 자신도 지금 따라야 될 하나의 그 가치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어디 가서 강연할 때마다 이런 얘기를 지금 하고 그렇게 하게 되니까 그렇게 얻는 그 기쁨 이게 더 큰 거죠. 그 사람은 자기 자신을 위해서 사는 겁니다. 결국은 그 밸류가 더 크다고 인정하기 때문에 그렇게 지금 하는 거죠. 그래서 그 좋은 말씀을 너무 듣다 보니까 갑자기 끝나고 괜히 사주 한번 보고 싶어요. 네, 너무 그 좋은 말씀들이시거든요. 그게. 근데 그게 참 이게 참 이렇게 얘기를 참 공개석상에 한다는 것 자체도 사실은 어떻게 큰 용기를 필요하는 거죠. 그러면 너는 좀 똑바로 사느냐. 이런 얘기를 제가 들을 수가 있잖아요. 그럴 땐 제가 얘기합니다. 내가 똑바로 산다고 해야 똑바른 얘기를 할 수 있느냐. 그렇다면 이 세상에서 어느 누가 누구의 스승이 될 수 있겠느냐. 나는 비록 못하더라도 그렇게 해야 된다고는 얘기해야 될 거다. 네. 그런 얘기입니다. 네. 네. 자 이제 Q&A 시간가 돌아왔습니다. 자 질문 있으신 분들 손 들고 마이크 전달해 드릴 테니까 질문하시고요. 그 질문자 한 분, 네 분한테 저희가 저자님 책 사인해서 드리겠습니다. 질문 있으신가요? 질문. 네, 마이크 전달해 주세요. 마이크. 네. 뭐 저분 KBS 나가는 겁니까? 나가는 거예요? 잘리는 거죠? 아직 편집해야 되는 거죠? 제가 마이크 우렁증이 있어가지고 하세요 그냥. 네. 두 가지 질문이 있습니다. 네. 대표님한테 이제 마이크 하고 왜 제가 온라인 마이크 우렁증이 온라인 시청자분들 왜 가지고 하세요? 하세요. 두 가지 질문이 있습니다. 첫 번째 질문은 듣고 마음에 드시면 두 번째 질문 받아주시고요. 첫 번째 질문은 대표님 인생에서 가장 인생에서 누군가 한 번쯤 도와주거나 아니면 라스트 찬스 같은 거 한 번 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런 거 말씀해 주시면 좋겠고요. 두 번째 질문은 이 대답 끝나고 나서 질문 드리겠습니다. 그러니까 질문의 취지를 정확하게. 그러니까 대표님께서 이 찬스가 있었으면 한 번쯤 도약할 수 있거나 아니면 누군가가 나를 도와줬으면 이렇게 발전이 되지 않았을까 하는 거 있었으면 아쉬운 라스트 찬스. 아쉬운 라스트 찬스. 네. 글쎄요, 아쉽게도 제가 별로 그런 어떤 그 느낌은 제가 없습니다. 왜냐면은 뭐 여태까지 살아오면서 많은 어려움도 겪고 했지만은 누가 그 당시에 나를 도와줬으면 하는 생각은 제가 안 했던 것 같아요. 그런 생각은 제가 스스로 안 했던 것 같고 또 저는 그 모든 것은 결국은 나 자신이다 하고 생각을 했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별로 제가 도움을 요청해 본 적도 없고 또 도움을 꼭 필요로 한다고 생각해 본 적은 없었죠. 어떻게 보면 대단히 참 외람된 말씀일 수도 있지만은 제 경우에는 글쎄요 그런 어떤 저것은 없었던 것 같습니다. 네. 그 다음 질문은 그럼 못 하시는 건가요? 그냥 개인적인 건데요. 네. 대표님 명함 받고 싶어가지고 자, 제가 드릴게요. 네. 이상입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자 또 질문. 네, 하세요. 제가 예. 하겠습니다. 가장 결국 이성이 무너지는 그 화가 너무 많이 나서 참기 어려운 순간들이 좀 있을 건데요. 네. 그럴 때 어떻게 다스리는 방법, 표현하는 방법. 내가 정말 감정이 격해서 전달을 해야 되는데 그렇게 전달이 되면 실수할까봐 다르게 전달하는 방법이나 순서를 가지고 계신 게 있으신지. 젊었을 때는 굉장히 다혈질이고 저 성격 자체가 직선적이기 때문에 참지를 못했죠. 그러니까 바로 대놓고 직접 예를 들어서 내가 저 사람에게 이 얘기는 해야 되겠다 싶으면 거의 참지를 못했습니다. 그걸 하고야 말았죠. 근데 결국은 그 결과가 나는 진심이 그것인데 전달이 그런 식으로 되다 보면은 상대방한테 오해를 주게 되고 마음에 상처를 주게 돼요. 예를 들면 부부 관계도 마찬가지입니다. 어떻게 맨날 부부가 우리 뭐 주변에서는 뭐 참 재미있게 잘 산다 이렇게 얘기를 하지만은 늘 그렇지는 않지 않습니까? 어떤 때는 저도 아침밥 먹다가 자꾸 짜증스러운 얘기하면 그냥 확 밥도 안 먹고 일어나고 문 꽝 닫고 나가는 경우도 있거든요. 근데 나오자마자 후회하는 거예요, 제가.
일을 못 하겠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 무거움만 가지고는 밖에 일이 지금 안 돼요. 그러니까 제가 먼저 전화를 해서 화해 제스처를 먼저 보내죠. 근데 예를 들어서 그걸 갖다 또 안 받아주면 더 저 화가 날 수도 있는데 다행스럽게 그걸 또 받아줘서 그러면 또 마음이 또 이렇게 놓이고. 그러니까 집안이 제가 볼 때는 이 화평한 것이 굉장히 그 바깥일을 하는데 중요하죠. 그래서 제가 봤을 때는 이 우리 그 옛날 그 선현들도 그런 말씀했어요. 화를 잘 참아야 된다. 근데 그게 참 인내라는 게 그게 참 그 어렵지 않습니까? 대표님, 근데 그 여자의 그 바가지는 늙어도 계속해서 있는 겁니까? 갑자기 절망스럽게 아니, 얼굴로. 저 같은 나이가 경우는- 들면 그것도 좀 이렇게 경륜이 생기면서 좀 이렇게 유해지지 않나요? 어떻게 계속해서 경험상 어떻습니까? 사회 선배로서. 제가 봤을 때는 네. 그게 잘 변하지 않아요. 아, 그게 계속 지금 하는 거고. 네, 그러니까 그거는 아주 포기하시는 게 좋을 겁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 좋은 말 있다. 기대- 이번 생은 포기한다. 포기하시는 게 좋을 겁니다. 자, 그다음에 온라인에서 일단 조영민님께서요. 아까 선의지와 호연지기 말씀하셨잖아요. 네. 그게 정말 머리는 좀 와닿는데요. 와닿는데 그동안의 습관 때문에 습관이란 게 참 이렇게 없어지기 힘든데 우리가 보통 이거 이런 습관 좀 버렸으면 좋겠는데 습관이 안 없어지지 않습니까? 아까 정말 새벽 3시에 일어난다는 게 그게 처음부터 그러지 않으셨을 텐데 그런 어떤 그런 좋은 습관을 어떻게 만드시는 겁니까? 오늘 되게 힘든데 살면서. 저 같은 경우도 이게 뭐 제가 3시에 일어나려고 의지를 해서 그렇게 일어난 것은 아니고 나이가 들면은 잠이 좀 없어집니다. 아마 여러분들도 제 나이 되면은 아마 그렇게 좀 될 거라고 생각하는데 저도 뭐 젊었을 때는 물론 일찍 일어나야 되죠. 그렇지만 왜냐면 7시에 주무시는 것도 아니고 11시에 주무시면 4시간밖에 안 주무시는데 체력이란 게 지금 그 60대신데 체력이란 게 그거는 근데 이게 이런 것 같아요. 지금 지금 이 시간쯤 되면은 제가 한 굉장히 오래 지금 깨어 있는 거잖아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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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 오늘 하루 종일 뭐 잠시도 쉬지 못하고 지금 이러고 있는데 그런데 별로 지금 피곤하지가 않습니다. 네. 그래서 지금 생각을 해보면은 정말 할 일 없이 아이들 타임 있고 뭔가 할 줄 몰라가지고 그렇게 허비하는 시간이 많다고 해서 그것이 편안한 게 절대로 아닙니다. 네. 집에 돌아갈 때 오늘 내가 뭐 했지? 정말로 진짜 아무것도 한 것이 없는 그런 저거는 굉장히 사람 피곤해지는 거예요. 근데 몸은 피곤하지만 집에 돌아갈 때 오늘 뭔가 내가 했어. 그러면 뿌듯한 거죠. 그다음에 다음날 일어날 때도 오늘 뭔가 할 일이 있어 중요한. 에너지군요, 에너지. 그런 상태로 계속 만들어가는 것도 제가 볼 때는 삶의 기술입니다. 항상 만들어 가야 됩니다. 그렇게. 그래서 저 같은 경우는 중간에 무슨 이렇게 이 아이들 타임 있는 걸 제일 싫어하죠. 그럴 때는 제가 카톡이나 그다음에 페이스북이라도 합니다. 네. 그게 가만히 있는 것보다는 좀 낫다고 생각합니다. 네, 계속 질문해 드릴게요. 걱정하지 마세요. 네, 질문. 네, 빨리 질문. 네. 하세요. 예, 저기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오늘은 남자의 자격이 아니고요. 그 CEO의 자격에 대해서 제가 한번 여쭤볼까 하는데요. 그동안에 건설회사 그 CEO 역할을 하셨고요. 그런 다음에 최근에 와서 이제 호텔 서비스 쪽에 CEO를 하셨는데 어떻게 보면은 전문 분야는 아니잖아요. 호텔 쪽이 아니기 때문에. 근데 CEO의 자격이 과연 전문 분야에 능통한 사람이 더 좋은 건지 아니면은 어떤 뭐 리더십이라든가 어떤 다른 분야에 그런 그 자기 주어지는 게 좋은 건지 어떤 면이 더 비중을 더 많이 둬야 되는지 그게 궁금해서. 뭐 일단 중간 관리자나 아니면 초임 임원급의 매니지먼트라면은 전문 지식이 중요하다고 지금 봅니다. 그런데 적어도 CEO라 할 것 같으면 저는 그거는 초월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제일 중요한 게 뭐겠어요? 내가 모든 것을 알아야 지금 하는 게 아니거든요. 제가 이런 예를 한번 들어볼게요. 맘스타치의 정윤식 대표라고 제가 잘 아는 분인데 그분이 지난번에 그 토크쇼에서 하는 얘기가 이분이 포병 장교 출신인데 자기는 정말 이 포사격 각도 탄젠트 코사인 이걸 너무 몰라가지고 소대장이에요. 소대장. 소대원들에게 야 너들 좀 난 이거 잘 모르니까 너들 좀 알아가지고 좀 잘해라. 그렇게 해줬더니 1등을 한 거예요. 근데 그 다음에 자기도 경험을 계속 하다 보니까 자기도 이제 뭔가를 알게 된 거야. 그러니까 그 다음부터 야 임마 이거 똑바로 해라 이렇게 하니까 꼴찌를 했대요. 그래서 이것은 그만큼 사람을 믿고 인파워먼트를 어떻게 해주느냐 여기에 많은 저게 됐다고 생각하고 저는 CEO 정도라면은 그 회사의 그 비전을 그리는 사람이라고 생각합니다. 그 다음에 직원들이 정말 일할 수 있는 분위기를 갖다 만들어주고 우리가 어디를 지금 향하고 있다는 이 방향을 정확하게 짚어주는 사람. 그리고 존재 하나만으로도 그 리더십이 지금 생기는 그런 어떤 그 역할이 좀 굉장히 중요하다고 지금 봅니다. 그래서
사람을 먼저 믿어라. 믿게끔 해야 믿지. 이 두 가지 닭이 먼저다 달걀이 먼저다 이 논쟁은 저는 일단은 사람은 먼저 믿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처음에는 버벅거려요. 그렇게 믿겨. 그러나 좀 세월이 가면서 정말 자기 스스로 경험을 해가면서 근데 그 과정에서 중간에 너 이거 잘 돼가냐? 왜 그렇게 해? 한마디 하는 순간 여태까지 주었던 모든 그 신뢰와 모든 인포가 다 깨집니다. 그 다음부터는 직원은 그 리더를 갖다 쳐다보게 됩니다. 아무것도 안 하고. 그래서 저는 과감하게 위임하는 그 리더십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네. 자, 그다음 질문. 네. 앞에. 네. 그 질문하기 전에 정보를 많이 찾아봤는데 지금 호텔이 그 특급 호텔들이 롯데 호텔 같은 경우 206억이 적자고 예, 호텔 신라가 그리고 워커힐이 순이익이 1,200만 원에 불과돼요. 오늘 신문이죠? 네, 그래가지고 그 돌파구로 일본에 있는 지금 엔저 때문에 싸잖아요. 그래서 거기 있는 호텔을 직접 사가지고 그런 방법으로 돌파하려고 하는데 그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저희 회사는 지금 그 돈을 잘 벌고 있고요. 그 왜 다른 호텔은 왜 돈을 못 벌고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고객님들? 결국은 이제 그 이런 것들이죠. 우선은 그 투자가 무거운 겁니다. 고정비가 많이 들어간다는 겁니까? 네, 무슨 말씀은 우선 투자의 그 원전 자체가 무겁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ROI라는 것은 Return on Investment 아니겠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인베스트먼트가 크다는 얘기입니다. 따라서 리턴이 크더라도 인베스트먼트 너무 분모가 커버리면은 ROI가 조금밖에 안 나오죠. 네. 무슨 얘기냐면 예를 들어서 뭐 그랜드 하얏트나 아니면 샹그리라나 아니면 포시즌스 같은 거는 방 하나를 갖다 만드는데 최소한도 제가 볼 때는 5억 이상이 들어갈 겁니다. 방 하나요? 근데 우리 호텔은 한 이비스 같은 경우는 한 1억 5백 정도 들어갑니다. 네. 그렇다고 지금 현재 포시즌스가 우리 이비스 호텔에 5배를 받습니까? 가격을 그렇게 못 받죠. 뭐 답은 여기서 딱 나오죠. 네. 오케이. 자, 네. 수원에서 온 대학생 양영준입니다. 오늘 이야기 잘 들었고요. 제가 궁금한 건 20대 때 가장 큰 고민이 생존이라고 하셨는데 생존에 대한 생각을 많이 하시고 걱정도 많이 하셨다고 하는데 그거 말고 다른 고민거리나 그 가장 두 번째로 컸던 고민과 그걸 어떻게 해결하려고 노력하셨는지 그리고 좀 약간 추상적이지만 다른 질문인데요. 추구하시는 삶의 목표가 궁금합니다. 본인의 가장 큰 고민은 뭐예요, 현재? 본인의 가장 큰 고민. 제 진로에 관련돼서 진로? 예. 앞으로 뭐 해먹고 살까? 생존이네, 생존. 생존이네, 그러니까. 제가 생각할 때는 아마 지금 요즘 젊은이들이 어른들이 그렇게 얘기합니다. 야, 너들이 굴모를 봤니? 도대체 뭐 우리는 굴모도 보고 그랬다. 이렇게 좀 얘기를 하는 그 경우인데 저는 사실상 그런 어떤 피지컬한 측면에서는 요즘 세대들이 옛날 세대 우리보다는 풍요로움에 지금 살고 있지만은 정신적으로는 훨씬 더 어려운 지금 처지에 있다고 저는 좀 생각을 합니다. 그 정신적인 어떤 그 갈등. 왜냐하면 우리 때는 대학만 나오면 취직은 됐어요. 요즘은 대학을 나오고도 취직이 안 됩니다. 맞습니다. 제가 볼 때 이거는 굉장히 큰 사회적인 지금 문제고 젊은이들이 거기서 패기가 꺾이고 열기가 식고 하는 것은 국가의 그 동력으로서도 엄청난 지금 문제라고 생각해요. 그때나 지금이나 취업이 사실은 가장 큰 그 이슈였죠. 20대 때는. 네. 그다음에 생존이라고 하는 것은 밥은 먹고 살아야 되니까. 더군다나 저처럼 가족을 갖다 부양해야 되는 입장이라면 너무나 당연한 겁니다. 그러니까 그 당시에는 어디에 취직을 하느냐 이런 것들이 굉장히 그 중요한 거였었고 그다음에 결혼이라든지 그런 젊은이들이 보통 우리가 공통적으로 할 수 있는 그런 고민들을 좀 다 했던 거고 그래서 뭐 그런 고민은 세대의 차이를 별로 지금 안 느끼는 것 똑같지만은 제가 봤을 때 요즘 젊은이들이 너무 고생을 많이 하는 것 같아요. 거기에 대해서 제가 하나 솔루션 하나 들 것 같으면은 지금 한 60년을 살아보니까 늘 하는 얘기 있습니다. 나는 늙어봤다. 나는 젊어봤다. 너는 늙어봤느냐. 이런 얘기죠. 그러니까 우리가 이 그 경험 있는 사람들이 얘기를 들어야 된다는 얘기예요. 한 분야에 치중해서 정말 한 우를 파면은 반드시 성공합니다. 이런 확신을 갖다가 우리 젊은이들이 좀 가져왔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왜 직장을 갖다 우리나라에서만 찾습니까? 저기 인도네시아도 있고 페루도 있고 베트남도 있고 정말 기회의 땅이 지금 얼마든지 널려 있거든요. 우리 젊은이들은 굉장히 머리가 좋고 또 열정이 강하고 부지런합니다. 그런 데 가서 10년만 노력하십시오.
반드시 성공할 겁니다.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이 좁은 한국에서 일자리를 갖다 찾고 스펙을 쌓고 좌절을 하고 이러시지 말고 눈을 조금 세계로 돌려서 보시란 얘기죠. 저는 그런 어떤 기회를 볼 줄 아는 그런 젊은이들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하고요. 근데 지금 많은 이제 대학생이나 20대들이 지금 대표님 말씀대로 그렇게 하지 않고 뭐 구급 공무원 또 대기업 뭔가 교사 뭔가 안정된 직장으로 다 가려고 그러잖아요. 네. 현재 그런 추세인데 네. 이걸 지금 말씀하신 대로 저도 되게 공감하는 말씀인데 어떻게 하면 그걸 물꼬를 그렇게 바꿀 수 있을까요? 이렇게 생각하십시오. 그 영국의 그 유명한 이 벤자민 디즈레일이라는 아주 수상을 했던 분이 있죠. 그분이 하신 말씀이 여러 참 좋은 명구들이 있는데 인생은 짧다. 시시하게 살지 말라. 이게 저는 가장 마음에 지금 와닿고 시시하게 살려면은 그냥 안정적인 직장, 뭐 공무원도 좋고 그렇게 해서 그냥 그 먹고 사는 문제죠. 근데 사실 우리가 지금 세상에 나온 어떤 소명이나 것은 먹고 살기 위해서 나온 것은 아니라고 저는 믿습니다. 뭔가가 지금 우리가 해야 될 일이 있을 것 같고. 그래서 좀 우리 젊은이들이 조금 과감한 도전 정신을 좀 가지고 젊었을 땐 실패해도 괜찮아요. 그렇게 해서 좀 그렇게 도전적인 어떤 저걸 가지고 좀 임해졌으면 좋겠고. 그 다음에 살아있는 어떤 인생의 가치라는 것은 저는 사회에 선한 영향을 미치는 사람이 돼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어떤 형태로든지. 그것이 살아있는 보람이에요. 사회에 피해를 주면 안 되고 뭔가 자기의 경험이 됐든 그걸 통해서 사회에 좋은 선한 영향력을 미칠 수 있는 사람. 그것이 크든 적든. 그것이 제가 생각할 때는 그 삶의 하나의 목적이고 가치라고 생각합니다. 네, 또 질문 있어요? 네, 질문. 네, 뒤에 맨 뒤로 전달했습니다. 제가 호텔을 하나 좀 안 찍으시면 안 돼요? 아, 괜찮으세요? 저는 호텔을 나중에 운영을 하고 싶은 꿈이 하나 있는데요. 지금은 제가 당장은 할 수는 없으니까 그 전에 경험으로 어떤 걸 하면 좋을지 조언을 해주실 수 있으실까요? 호텔을 왜 운영하고 싶으세요? 네? 호텔을 왜 운영하고 싶으세요? 저는 관광경영학과를 졸업했고요. 항상 그런 쪽에 관심이 많이 있어서 네. 우선은 전공 분야도 관광 경영하니까 우선 호텔에 근무를 좀 해보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해봤었어요. 그러고 이제 호텔을 갖다가 이제 운영한다는 것은 기본적으로 여러 가지 필요한 부분이 많이 있잖아요. 우선 돈도 있어야 되고 또 뭐 그것도 다 돈이겠지만 땅도 있어야 되고. 그 제가 봤을 때는 호텔에 근무를 하면서 호텔의 매니지먼트의 입장으로 호텔을 한번 바라보세요. 직원의 입장으로 보지 말고 내가 경영자라면 이걸 어떻게 하면 좋을까. 그래서 호텔의 프런트나 뭐 이런 데 근무 경험도 굉장히 중요하고 F&B 경험도 중요하고 그렇지만 백오피스에서 특히 파이낸스 쪽에서 한번 근무를 해보시기를 권합니다. 그래서 호텔을 오버롤하게 전체 조망을 해서 호텔의 경영을 갖다 좀 알고 그 다음에 차곡차곡 그 계획을 갖다 세우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요즘은 돈은 참 남아도 놓으셔야 됩니다. 좋은 아이템과 좋은 의지와 믿음만 있으면은 얼마든지 호텔 할 수 있어요. 할 수 있다고 생각하시고 지금부터 준비를 하시면 반드시 하실 겁니다. 네. 자, 네. 안녕하세요. 켜졌나? 예, 제가 강원도 춘천에서 왔는데 오늘 부산에서 온 김근우 대표님이 있어가지고 깜짝 놀랐습니다. 예, 먼저 멀리서 왔는데 페이스북에서 본 모습보다 더 멋있게 생기시고 목소리도 더 좋으십니다. 예. 감사합니다. 아까 강원도에 아지트가 있다고 말씀을 순간 듣고 그 아지트는 호텔처럼 꾸며져 있을까 하고 생각을 좀 해봤는데 그 아지트는 그 대표님이 공개된 장소인지 아니면 혼자만의 공간인지 아마 아지트를 나중에 더 진짜로 은퇴하고 나서는 조금 공개하실 생각이 있으신지 이렇게 지인들을 모시고 저희들 같은 일반인들도 한테도 공개를 하실 수 있는지 좀 어떤 장소인지 좀 궁금하거든요. 예. 우선은 첫째 호텔 같은 화려한 장소 아닙니다. 굉장히 소박한 장소고 그다음에 지금 현재는 이 오픈된 장소는 아니고 제가 개인적으로 지금 사용하는 장소고 나중에 리타이어한 이후에 그거를 갖다 어떻게 활용할지는 좋은 목적으로 좀 생각을 좀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도 많은 분들을 제가 주말마다 초대를 하고 거기에서 좀 서로 교류하는 그런 것은
제가 이제 호텔 얘기도 하지만 호텔 가서 정말 아무리 비싼 밥을 이렇게 사고 저 하더라도 거기서 하룻밤 된장찌개 끓여 먹고 고기 구워 먹고 캠프파이어가 한번 하는 것과 이게 맞지가지가 않거든요. 왜 제가 그걸 하냐면은 그걸 통해서 제가 깊이 있게 사귀시는 분들이 많이 지금 생겼습니다. 하룻밤 자고 정말 새벽에 둘이 일어나서 거기서 하는 대화는 정말 어떻게 뭐 값으로 표현할 수 없을 정도죠. 그래서 그 아주 저한테는 굉장히 고귀한 장소고 그걸 저 혼자만 그렇게 사용해서 되겠나 하는 생각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형태로든지 나중에는 아마 공개하는 그런 것이 될 겁니다. 지금 은퇴 얘기가 나왔는데요. 대표님, 요즘 사실 중년, 장년들 은퇴가 요즘은 뭐 건강 100세 뭐 이렇게 해가지고 인생 후반이 많은데 대표님의 은퇴의 정의는 뭐고 은퇴를 하시면 무엇을 하실 겁니까, 대표님은? 저는 재산에는 은퇴 없습니다. 없고 저는 죽을 때까지 일할 거고. 어떤 일을 하실 겁니까? 무슨 일을 할지는 지금 현재 만약에 이런 이제 사장이 못 한다면 뭘 하실 겁니까? 지금 현재 제가 앞으로 그럼 어떤 인생을 살아야 될까? 이거 항상 우리가 준비를 해야 되니까요. 저는 일도 있지만은 앞으로 스말로의 삶을 살겠다고 이미 제가 선언을 한 사람입니다. 네. 스말로는 뭐냐? 쓰고 말하고 노래하는 삶을 죽을 때까지 살겠다는 거죠. 그래서 사실 지금 오늘 말하러 나온 거거든요. 네. 그다음에 이제 쓰는 것은 제가 책을 5권 썼고 페이스북에 저는 매일 글을 씁니다. 아마 제 페이스북 친구분들은 잘 아실 거고 그렇게 쓰고 그다음에 또 친구들하고 페이스북을 통해서 교류하는 것도 굉장히 즐기는 편이고 노래는 지금 합창단을 하고 있으니까 계속 지금 할 거고 일은 어디에 있느냐 사람들이 그렇게 묻습니다. 당신 그렇게 맨날 쓰고 말하고 일은 어디냐. 제가 대답이 걸작이죠. 일은 쓰고 말하고 노래하는 그 사이사이에 있고 위와 아래에 있고 앞과 뒤에 있다. 이렇게 지금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저는 일과 이 쓰고 말하고 노래하는 것이 단절되거나 이게 구분되는 것이 아니라고 지금 믿습니다. 그게 제가 말하는 경계 없는 삶이라는 거죠. 네. 자, 또 질문 있어요? 네. 마이크 전해주세요. 여기는 질문이 굉장히 많네요. 네. 보통 저희들이 강연 가고 그러면 질문하라면 질문 있으면요 밤새워서 한 사람도 안 해. 네. 질문을. 네. 하세요. 네. 예, 오늘 강연 잘 들었습니다. 대표님께서 삶은 선택의 연속인데 그 선택에서 중요한 선택을 할 때 어떤 원칙이나 기준이 있으신지 그리고 개인으로서 그리고 대표로서 그 선택의 기준이 다르신지 궁금합니다. 네. 삶은 제가 생각할 때 삶은 사라지는 것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삶은 살아가야 하는 것이거든요. 거기에 주체가 있고 자기가 지금 있는 것이라고 저는 믿습니다. 사라지는 삶이라는 것은 굉장히 수동적이고 피동적인 삶이고 살아가야 하는 삶은 제가 개척해야 될 그런 삶이죠. 선택의 연속이죠. 뭐 사실 모든 것이 선택의 연속이죠. 그 기준은 자기의 어떤 가치관에 따라서 자기 가치관에 맞도록 지금 선택을 하는 것입니다. 인생을 조금 롱거텀으로 볼 것이냐 아니면 쇼텀으로 볼 것이냐 내가 인생에서 중요하게 생각하는 가치가 무엇이냐 돈이냐 명예냐 그도 아니면 나의 어떤 그 존경이냐 명예냐 이런 것들이죠. 거기 따라서 선택할 수밖에 없고 그거는 어떤 것이 맞다고 지금 얘기할 수가 지금 없습니다. 그래서 그거는 질문하시는 분들이 어떤 선택의 기준을 갖고 있느냐 어떤 인생을 갖고 있느냐에 따라서 선택 기준은 틀린 거죠. 저 같은 경우는 조금 옛날에는 저도 돈을 추구하고 명예를 추구하고 그런 삶을 살았죠. 그러나 지금 생각을 해보니까 그것이 전부는 아니라는 생각을 지금 많이 들고 그보다 더 고귀한 가치가 있다고 지금 믿는 거죠. 그때는 그것이 안 보였습니다. 심지어는 우리 그 공자님이나 맹자님도 돈에 대해서 여러 가지 지금 말씀을 많이 하셨거든요. 그분들이.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무항산 무항심이라는 말씀도 하셨습니다. 나에게 계속해서 수입을 갖다 주는 어떤 그 직업이나 아니면 그것이 없으면은 항상 같은 마음을 유지하기 어렵다. 무항산 무항심입니다. 우리가 다 그걸 인정할 수밖에 좀 없어요. 그런데 또 우리가 중요한 것은 그러나 군자는 무항산이라도 유항심이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그러니까 이 군자 되기가 참 어려운 건데 밸류가 그런 거죠. 옛날에 무항산 무항심 그게 옳다. 그게 맞아. 나한테 수입이 없다면 내가 뭘 가지고 기준을 할 것이냐. 그런 삶이었었다면은 지금은 무항산이라도 유항심이 과연 뭘까? 조금은 좀 생각할 수 있는 그런 거겠죠. 그러니까 돈은 이제부터는 제가 갖고 있는 것도 없지만은 어떻게 잘 버는 것보다도 어떻게 잘 사용하는가.
이게 굉장히 중요하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네. 자, 이제 질문 없으시죠, 이제. 네. 여기까지 이제 받도록 하겠고요. 자, 이번 주 수요일 날 여기서 매주 월요일은 여기 CEO들하고 제가 토크를 하고요. 매주 수요일 날은 책의 저자하고 토크를 하는데 이번 주 수요일 날은 또 CEO, 이분도 CEO십니다. 백일수 소프트웨어 전쟁이라는 책인데 이 책은 제가 정말 읽어봤는데 너무나 그 거시적인 어떤 기술적인 어떤 그런 것보다는 되게 거시적인 안목을 저한테 줘요. 그래서 이분은 이제 2000년도에 실리콘밸리에서 직접 게임 벤처 창업하시고 상해에서도 운영하셨고 IBM에서 있으셨고 그래서 굉장히 내공 있는 분이니까 특히 이제 요새 기술이 모든 곳에 기술이 다 자꾸 접목되지 않습니까? 그런 것들을 거시적인 것들을 좀 알고 싶은 분들은 한테 굉장히 좋은 시간이 될 겁니다. 이번 주 수요일 날요. 그 다음에 다음 주는 없습니다. 다음 주는 CEO톡이 없어요. 다음 주는 이제 샌드위치 데이고 해가지고 저희도 좀 쉬려고요. 네. 그래서 쉬려고 그러고 5월달 일정 다 잡혔는데 제가 CEO톡 그룹에다가 공지해 드릴게요. 그 다음에 다음 주 금요일 날에는 2시부터 10시까지 또 오프라인인데 일단은 이제 차이나 특집으로 그래서 중화권 전문 의료 관광 하는 제이프렌즈 장래은 대표님하고 차이나 마켓 코드의 저자이시면서 지금 중국 쪽에 전문가신 테바글로벌 박영만 대표님 모시고 이건 이제 오프라인 모임이 이것도 이제 나중에 저희가 공지할 테니까 관심 있는 사진 등록하신 분들만 들으실 수 있습니다. 자, 그다음에 지금 CEO톡에 오늘 전체 사진 찍을 거거든요. 전체 사진 찍으면 거기다가 이제 오늘 여러분들 전체 사진 밑에다가 좀 댓글로 오늘 느낀 점들이 굉장히 많을 거예요. 저도 지금 오늘 여러 가지만 썼거든요. 느낀 점들을. 그러니까 여러분들 이 밤이 지나가면 그 느낌은 다 사라집니다. 그러니까 이 밤이 지나가기 전에 오늘 한 줄이라도 좋으니까 느낀 거 하나라도 한번 쓰는 습관을 들이세요. 지금 대표님 보면 쓰고 말하고 노래하고 우리가 노래를 못 하더라도 뭐 책은 못 쓰더라도 그런 거 한 줄 못 씁니까? 예, 그거를 여러분들이 좀 오늘 좀 그런 것들을 한번 해보시면 어떨까. 저번 주에 굉장히 많은 분들이 댓글 달아주셨어요. 저번 주 CEO님 오셔가지고요. 엄청 한 20여 분 넘게 해가지고 관점이 같이 공유되는 게 참 좋았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꼭 한번 참여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그다음에 스마트 글로벌 포럼 사이트에서는 그동안 이제 해외 진출한 기업의 CEO들의 어떤 여러 가지 노하우들을 다 보실 수 있습니다. 여기 와서. 그다음에 ceomba.co.kr에서는 CEO톡 했던 것들 편집된 것들이 있으니까요. 그동안 한 1년 반 된 것들을 보실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오늘 진행 맡은 세 분의 MC분들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그다음에 마지막으로 오늘 마지막 대표님께 한 말씀 하기 전에 대표님 한번 우리가 청춘합창단 단장이신데 노래 한번 안 들을 수 없잖아요. 네. 자, 노래 별이란 거 있는데 한번 요걸 맞춰가지고 한번 준비되셨습니까 지금? 예. 네네. 예. 앉으셔서 부르시고 서서 부르시는 거니까. 제가 볼 때는 노래는 편하시다 하시죠. 네, 네, 서서 그렇죠? 불러야 되지 않겠나 네, 생각이 그렇죠? 드는데. 네. 네. 자, 준비됐습니까? 해주시죠. 바람이 선을 도하여 들 앞에 나섰더니 소사한 머리엔 하늘은 구름을 벗어나고 산뜻한 초사흘달이 별함께 나오더라. 달은 넘어가고 별만 서로 반짝인다. 저 별은 내 별도 어느 게요. 잠자코 홀로 서서 별을 헤어보
노라. 감사합니다. 역시 예, 아유. 자, 앵콜 또 안 해주시면 제가 섭섭하죠. 저기 그다음에 말 뭐 준비됐나? 향수가 되나요? 향수, 네. 네. 이 향수가 이게 사실은 참 조금 제가 이 청춘합창단의 오디션곡으로 제가 했던 겁니다. 그래서 제가 평소 좋아했고 이 노랫말이 너무 좋잖아요. 네. 그 정주영 시인이 그 작사를 했고 김희갑 선생이 작곡을 하셨는데. 대표님처럼 그렇게 노래를 부르려면 저 맨날 노래방에서만 노래 불러가지고 어떻게 하면 그런 식으로 노래를 부를 수 있습니까? 연습해야 돼요. 연습. 저 새벽에 저 양재천 걸으면서 연습합니다. 아, 네. 그 사람들이 보면 저 사람 미쳤나 그 정도로. 왜냐하면 제가 연습에 저는 자주 못 가거든요. 아, 네. 왜냐하면 그런 게 합창이라는 것은 한 사람만 삑소리가 나도 합창이 다 망가지니까. 아. 제가 엄청난 책임감을 가져. 저는 단장이기도 하지만 합창 단원이기도 하잖아요. 그 단원으로서 의무를 갖다가 소화하면 리더십이 생기질 않습니다. 무슨 말씀인지 잘 하실 거예요. 네. 내가 단장이고 어디 가서 돈 잘 끌어오니까 내가 리더십이 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단원으로서 의무를 충실히 하고 거기에 더하여 이런 일이 있을 때 확고한 리더십이 생기는 거라고 저는 믿습니다. 그래서 그러자니까 빅소리 안 나려면 어떻게 해요? 연습할 수밖에 없잖아요. 제가 악보를 또 못 보거든요. 그러니까 저는 외우는 노래밖에 없어요. 하겠습니다. 네. 반주를 조금 크게 해주세요. 이 노래 다들 아시죠? 이 마이크도 조금 올려주세요. 넓은 동쪽 끝으로 옛 이야기 지르던 실개천이 뒤돌아 나가고 육백이 황소가 햇솔피금 빛 게으른 울음을 우는 곳 시참아 우맨들 이칠 지라로의 채가 식어지면 빈밭에 밤바람 소리 말을 달리고 엷은 졸음의 겨우 울듯이 아버지가 집벽에를 보다 보이시는 곳 시참아 우면들 이치라 흙에서 자란 내 마음 파란 하늘빛이 그리워 밤물어 쏜 화살을 찾으려 불석 이슬에 밤주름 휘적시던 곳 그것이 참아 이치흘리야 저 안설바다에 춤추는 밤물결 같은 검은 귀밑머리 날리는 어린 누이와 아무렇지 않고 예쁠 것도 없는 사철 밝아서 하나가 차가운 햇살을 등에 지고 있었던 곳 그것이 참아
Remember it till 하늘에는 성은 별, 알 수 없는 모래성으로 발을 넘기고 서리까마귀 우지짓고 지나가는 초라한 길은 흐릿한 불빛에 돌아앉아 도란도란거리는 곳 시참아 대표님, 새해가 안 되면 몇 년생이세요? 몇 년생이세요? 제가요. 네. 이게 비밀인데. 50년대생이시죠? 예, 제가 51년생. 네, 50년. 야, 여기 이제 우리 남자분들 대표님 보면서 용기를 좀 얻으실 것 같아요. 오늘 좀 많은 분들이 나도 좀 나이 들었어도 저렇게 멋지게 인생 살 수 있겠구나 하는 용기들도 남자분들 다 가지셨을 것 같아요. 네. 제가 이제 학번이 69학번이거든요. 제가. 그래서 하여튼 마음을 좀 항상 열고, 나이 들어서 열어야 될 게 지갑뿐만이 아닙니다. 마음을 항상 열고. 그래서 저는 그 젊은 분들하고 친구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네. 그 페이스북을 통해서 좋은 친구들 많이 사귀었고, 그래서 제가 느끼는 것이 누가 SNS를 가볍다 하는가, 이게 제 6번째 책 제목입니다. 언제 나오십니까, 그 책은? 지금 거의 뭐 콘텐츠는 거의 다 마련이 돼 있죠. 왜냐하면은 제가 페이스북에서 페이스북 서당을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또 뭐 기타 이제 서당이라는 카톡으로 서당을 보내주시는 분이 있어요. 박선주 변호사님께서 보내주시는데 그 내용이 너무 좋고, 그래서 저는 거기다가 또 제 나름대로의 또 의견을 좀 붙이고 제 말을 좀 붙여서 페북 서당으로 운영을 합니다. 네. 그렇게 하면 이제 또 거기에 대해서 또 댓글 달아주시는 분들이 있고, 그렇게 하다 보면 제가 그 댓글에 답을 하기 위해서는 좀 더 한 번 더 봐야 되고, 그런 과정에서 공부를 하게 되고, 제가 제일 좋아하는 말이 교학상장이란 말입니다. 그건 결국은 가르치면서 배우면서 서로 큰다 하는 얘기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저의 스승입니다. 또 때로는 제가 여러분들의 스승이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을 자유롭게 할 수 있는 공간이 페이스북이기 때문에 저는 나중에 나이가 들고 혼자 산속에 들어가 있어도 사회랑 커넥티드, 연결되어 있는 그런 느낌, 결코 외롭지 않다는 느낌. 그래서 페이스북 친구들 좀 신청해 주시고 이렇게 해줬으면 좋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오늘 계신 대표님께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오늘 방송은 여기까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요.